주제로 첫 번째 세션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세션 미래를 내다보는 힘은 트럼프 2.0 시대 글로벌 경제를 이슈를 주제로 라디오와 유튜브뿐만 아니라 저서와 강연을 통해 글로벌 경제 이슈를 발빠르게 전달해 주시고 있는 분입니다. 격변하는 글로벌 경제 속에서 리더로서 갖춰야 할 미래 예측력과 대응 전략을 살펴보겠습니다. 강연이 끝난 후에는 질의응답을 진행할 예정이오니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비대면으로 참석해 주시고 계신 분들도 채팅창에 질의 남겨주시면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식경제연구소의 박종훈 소장님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종훈입니다. 지금 트럼프 2.0 시대, 와 진짜 많은 분들이 트럼프 때문에 정신이 없다, 도대체 어떻게 미래를 내다봐야 될까 궁금해하신 분들 많을 겁니다. 저는 트럼프 2.0 시대 책을 펴냈는데 11월 5일이 대선이었거든요. 근데 제 책이 인쇄돼서 나온 건 10월 29일입니다. 일주일 전에 인쇄를 했는데 그 첫 문장이 뭐라고 시작하냐면 47대 대통령으로 트럼프가 당선됐습니다라고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게 분명히 트럼프 이 대선 일주일 전에 출간된 책인데도 불구하고 책 처음부터 끝까지 트럼프의 당선과 취임을 과거형으로 써놨습니다. 자, 이런 책을 제가 출판사한테 가져가서 이 책 좀 인쇄 좀 해달라, 펴달라 그랬더니 어떤 출판사도 아무도 인쇄를 안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직접 출판사를 만들어서 책을 냈습니다. 자, 저는 어떻게 이렇게 트럼프가 되는 걸 확신했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것들을 확신하고 실행에 옮길 수 있었는지 그 부분을 말씀드릴 건데요. 사실은 통찰을 어떻게 가질 수 있느냐, 사실 미국의 역사와 지금 이제 세계 경제의 흐름을 정확하게 이해한다면 지금부터 미래도 충분히 내다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관세부터 시작해서 인플레이션, 금리, 이런 중요한 거시경제의 변화와 함께 AI 혁명과 그리고 앞으로 에너지나 지정학적 위기까지 6개를 말씀드릴 건데요. 자, 먼저 관세부터 말씀드리자면 저는 트럼프가 당선된 다음에 관세는 반드시 시행될 것이다, 정말 거의 저 혼자였던 것 같아요. 대부분의 경제 전문가라는 사람들은 다 이구동성 이렇게 말했습니다. 관세는 어디까지나 협상용 테이블에 올려놓은 카드일 뿐이지 실제로 관세가 시행되진 않을 것이다. 근데 저는 거꾸로 말했죠. 관세는 진짜다, 그리고 앞으로 강력한 게 온다라고 주장했는데 제가 어제 MBC의 손석희의 질문들 요거 방송이 됐는데 녹화는 무려 열흘 전에 한 겁니다. 근데 그때 저는 반대로 또 뭐라 그랬냐, 저 말고 나머지 패널들은 이렇게 말했어요. 이번에 트럼프 관세는 40년 동안 지속된다는 거예요. 이번엔 또 제가 진짜 깜짝 놀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미국 경제가 오히려 트럼프 관세로 큰 타격을 받았기 때문에 오히려 트럼프 스스로 물러날 수 있다. 우리가 조급해야 할 거 아니야, 트럼프가 조급할 것이다. 자, 이런 식으로 항상 한 발 없어서 볼 수 있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이런 작은 차이 때문입니다. 여러분들도 반드시 이 작은 차이를 느끼셔야 되는데, 자, 러트닉 상무부 장관, 앞으로 이 사람 입을 주목하세요. 왜냐? 트럼프의 현재는 왼팔인데 일론 머스크가 좀 있으면 잘릴 거기 때문에 앞으로 오른팔이 될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왜 오른팔이냐? 트럼프가 시키는 대로 하는 정말 예스맨 중에 예스맨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넉 달 전에 지명자 시절부터 뭐라고 계속 얘기했냐? 미국이 오직 관세만으로 국가 재정을 운영했던 20세기 초반까지가 가장 위대했다. 자, 이런 중요한 말을 그냥 놓치면 미래를 내다볼 수가 없는 겁니다. 물론 우리나라 언론은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기 때문에 거의 보도를 안 했습니다. 하지만 미국 역사를 안다면 이게 얼마나 중요한 말인지 바로 알아챌 수 있죠. 왜? 미국은 건국 이래로 무려 137년 동안 진짜 관세만으로 미국의 국가 재정을 운영했습니다. 황당하죠? 근데 미국인들은 미국 역사를 다 배웠기 때문에 이게 너무나도 당연한 거거든요. 미국 문화를 이해하지 못하면 러트닉 상무부 장관이 얼마나 중요한 말을 했는지를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기자들은 이걸 보도를 안 했기 때문에 관세가 블러핑이고 전부 다 뻥하고 협상용 카드에 올려놓은 그냥 하나의 일종의 퍼포먼스다, 이런 오판을 했던 거죠. 자, 미국 역사에서 처음으로 관세 외의 세금이 법제화된 건 1912년 타이타니코가 침몰하면서 시작됐습니다. 그때 당시에 1등석은 메뉴에 있고
3등석은 맨 아래에 있으니까 1등석 사람들이 주로 살았거든요. 그래서 엉뚱하게 1913년에 소득세를 만들어야 된다. 돈 있으면 살고 돈 없으면 죽냐. 이래서 소득세가 생긴 겁니다. 자, 근데 관세만으로 운영했을 때가 더 위대했다. 다시 말하면 여기에 많은 것들이 들어있는 거죠.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에 세수를 확보하기 위해서 관세를 부과한 겁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더 있어요. 이건 실패한 건데 국채를 강매하기 위해서 한 겁니다. 왜? 미국은 지금 빚이 너무 많거든요. 금리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시스템입니다. 앞으로 경영 계획을 세울 때 달러와 금리는 올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는 걸 반드시 앞으로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국채를 강매하려고 그랬는데 오히려 국채 공격을 받아서 트럼프의 약점이 됐습니다. 그리고 제조업을 육성하겠다는 3대 목표를 가지고 이번에 관세를 추진하기 때문에 일단은 밀어붙일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2단계로 가야죠. 어떤 일이 일어날 거냐? 관세 전쟁의 끝에는 환율 전쟁이 있습니다. 참고로 파이낸셜 타임스의 로빈 브룩스라는 사람이 기고를 했습니다. 이 사람 브루킹스 연구소라고 미국의 양대 연구소의 연구원인데 뭐라고 주장했냐? 트럼프가 관세를 60% 중국에 대해서 때리게 되면 50% 위안화를 평가절하해서 모든 문제를 중국이 해결하려고 할 것이다. 그 증거는 2018년에 25% 관세를 때렸는데 전체 수입품의 절반에 대해서 때렸더니 위안화를 10%딱 절하했다. 그러니까 관세를 맞은 만큼 위안화를 평가절해서 환율 전쟁이 일어난다라고 이 사람은 봤습니다만 저는 감히 이렇게 얘기합니다. 브룩스 당신은 틀렸다라고 말이죠. 왜 틀렸냐? 첫 번째로 2018년 경제와 2025년 중국 경제가 달라졌습니다. 18년만 해도 중국이 계속 고성장을 할 거라고 다들 믿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위안화를 10% 평가 절하해봤자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중국에 1,000억 원을 투자했다. 위안화 가치가 10% 절하된다. 900억 원으로 줄까봐 걱정이 돼서 중국에서 돈을 빼나갈 것이냐. 2018년만 해도 중국 경제가 7% 성장하던 시대였기 때문에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2년만 성장하면 14%인데 아유, 중국이란 나라는 돈 넣었다 뺐다 하는 게 너무 어렵다. 그냥 놔두자. 이렇게 생각을 했을 텐데 자, 지금은 글로벌 자본들이 어떻게 생각하냐? 야, 중국이란 나라가 5% 성장한다고 뻥치고 있는데 이거 2%나 3%밖에 성장 못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위안화를 50% 평가 절하한다. 앞으로 25년 성장해야 위안화 평가 절하한 것을 메울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평가 절하한다 그러면 해외 자본이 더 빠른 속도로 도망을 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시진핑은 위안화를 쉽게 평가 절하할 수가 없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 트럼프의 약점이 드러났죠. 트럼프의 약점은 미국의 인플레. 이제 내년 연말이면 중간 선거가 있는데 인플레로 한 방 맞으면 트럼프는 중간 선거에서 집니다. 그래서 시간은 시진핑 편일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저 친중 아닙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전 중국이 앞으로 패권을 잡으면 대한민국에 훨씬 불리할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미국이 계속 패권을 잡아주길 바랍니다. 왜? 이유는 중국과 우리는 산업이 겹치기 때문에 중국이 패권을 잡으면 우리가 앞으로 경제력을 잃게 되고 미국은 우리하고 산업이 겹치지 않기 때문에 미국이 계속 잡아주길 원하지만 문제는 시진핑 쪽에서 미국의 약점을 잡았다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진핑 어떻게 생각하느냐? 위안화 가치를 끝까지 지키려고 노력을 할 겁니다. 그래야 미국의 물가를 한 방 먹일 수 있거든요. 지금 중국에 대해서 145%의 새로운 관세를 부과한 상태에서 미국의 물가는 일시적으로 올해 2.9%가 더 오를 것이다. 미국의 대표적인 예일대학교가 그런 전망을 내놨습니다. 지금 현재 미국의 물가 상승률이 2.4니까 2.9를 더해보세요. 5.1% 물가 상승. 트럼프가 이번 중간 선거에서 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중국은 마지막까지 위안화 가치를 지키려고 하겠지만 정말로 중국 경제가 죽게 생겼잖아요. 그러면 기습적으로 위안화를 평가절하할 수가 있습니다. 하루아침에 할 거예요. 왜? 그래야 중국에 투자한 외국 자본이 도망가지 않을 거니까요. 그래서 앞으로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위안화가 계속해서 물가 공격을 하면서 트럼프를 곤란하게 하는 게 1단계고요. 2단계로 중국이 와 우리 죽겠다라고 하는 순간 위안화로 이렇게 평가절하해서 공격을 하는 건 두 번째 카드, 마지막 카드로 플랜 B로 갖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양쪽 다 준비를 해야 되고요. 자, 이번에 파월이 또 망언을 했죠. 2021년에 인플레는 일시적이다.
근데 관세도 일시적이라고 또 말을 해서 이런 말 할 때마다 정말 걱정되는데 또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근데 앞으로 이제 미국에 진출하는 뭐 현대제철이나 이런 걸 보면서 아무 많은 고민들 할 거예요. 미국에 진출하는 게 옳은가? 야, 철강 이런 데다가 지금 25% 관세를 때렸는데 미국에 오를까? 자, 미국에 진출할 때 검토해야 되는 게 되게 많습니다. 자, 미국 회사들도 똑같이 어려워요. 고철 같은 거 사용해서 만들면 미국의 고철 가격도 올라갈 겁니다. 왜?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계속될 거니까. 그래서 우리가 25% 철강에 대해서 관세를 때려 맞는다 하더라도 미국에 공장을 진출할 때 네 가지를 검토하고 진출하지 않으면 안 되는데, 첫 번째 미국의 인플레인데, 공장을 지을 때도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지금 데이터 센터 세 곳을 전부 다 공사를 연기하거나 중단했습니다. 왜 그런 일이 생겼는지 아십니까? 공사를 중단한 날이 4월 3일이에요. 4월 2일 상호관세를 발표하자마자 마이크로소프트가 갑자기 공사 중단을 선언했습니다. 이유가 뭐냐? 자, 마이크로소프트의 데이터 센터에는 엔비디아 칩만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거기에는 수많은 중국산 냉각 부품이라든가 온갖 전자부품 진짜 많이 들어가요. 중국산 정말 많이 들어가는데 관세가 145% 오르는 상황에서 이거 너무 불확실성이 커지니까 공사 비용이 막 2배, 3배 뛸까 봐 공사를 중단한 겁니다. 그래서 미국의 인플레가 첫 번째 문제입니다. 이게 공사 비용만이 문제가 아니라 미국에서 인건비가 오르면 물건값도 오르게 되고 서비스 요금도 올라가기 때문에 다시 인건비가 오릅니다. 자, 인건비가 오르면 앞으로 미국에 공장을 지었을 때 그것도 비용 부담이 되죠. 그다음 두 번째는 미국의 공급망이 워낙 없기 때문에 만약에 뭐 하나를 짓는다 하더라도 연관된 산업이 없어서 그것까지 다 만들어줘야 되기 때문에 이것도 어렵습니다. 그다음 세 번째, 통화 가치의 변화죠. 한국의 원화가 만약에 우리가 수출을 잘 못하게 되면 원화 가치가 마구 떨어질 겁니다. 그러면 생산 기지가 과연 한국이 좋을지 미국이 좋을지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되죠. 자, 멕시코나 캐나다가 중국의 관세를 때려 맞잖아요. 그러면 그 나라도 마찬가지로 환율이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수출을 많이 못하게 되면 당연히 그 나라 통화 가치가 상대적으로 더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앞으로 해외 진출할 때 그 나라 환율을 전망하고 그냥 진출해야지 무조건 미국이 옳다라고 보기에는 통화 가치의 변화를 일단 봐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향후 협상 결과인데, 지금 트럼프가 너무 급해졌거든요. 지금 트럼프의 최대 약점은 인플레뿐이 아니라 국채 금리라는 새로운 약점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지금 트럼프가 한국한테 빨리 협상하자고 난리치는 거예요. 먼저 협상하면 떡이 더 크다, 뻥이죠. 자기가 급해서 그런 소리 하는 거라 우리가 여기에 응해주면 바보 같은 짓을 하는 겁니다. 일본에서 어떻게 말했는지 아세요? 일본 총리는 항상 미국에 납작 엎드렸는데 이번에 뭐라 그랬냐? 우리는 천천히 협상하겠다 했습니다. 근데 한국은 급하게 협상하겠다고 지금 같이 맞장구를 치고 있는데, 지금 급한 건 미국이에요. 중국한테도 제가 자꾸만 협상하자고 난리치고 있죠. 왜? 미국은 지금 현재 인플레와 금리 상승이라는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자, 인플레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지난 40년 동안 이게 미국의 물가 상승률인데 79년에 무려 15%가 넘는 물가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지난 40년 동안 물가가 워낙 안정돼 있었기 때문에 2021년부터 22년 초까지 인플레가 온다고 주장하면 우리나라에서 약간 이상한 사람 취급을 받았습니다. 그게 바로 저입니다. 여러분들이 책을 봐도 돼요. 제가 2021년에 쓴 책에 21년 말에 쓴 책에 명백하게 인플레이션이 앞으로 우리를 급습할 것이다. 그리고 수많은 인터뷰나 아니면 수많은 출연에서 인플레이션이 올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근데 왜 나머지 사람들은 인플레가 안 온다는데, 심지어 파월도 옐런도 안 온다는데 저는 인플레이션이 온다고 했느냐?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리 인류 역사 4,000년을 보면 오히려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데, 자, 지난 4,000년 동안 우리는 주로 금화나 은화를 썼습니다. 그때는요 기본적으로 디플레였어요. 왜 그러냐 하면 부자들이 돈을 벌잖아요. 그러면 금화를 금고 안에 쌓아둡니다. 그땐 은행 시스템이 없었기 때문이죠. 자, 그러면 금화라는 것 시중에 항상 유통되는 양이 옛날에 금광 개발이 빨리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항상 한정돼 있었어요. 그런데 부자들이 돈을 벌면 벌수록 금고 안으로 들어가니까 화폐가 줄어드는, 지금하고 정반대 현상이 일어났죠. 자, 인플레는 뭡니까? 물건은 100개 있는데 종이돈을 100장 갖고 있다가 갑자기 중앙은행이 500장을 찍는다. 그럼 물건값이 5배 오르는 인플레가 일어나는 게 바로 이 화폐적 인플레이션 현상인데, 자, 옛날에는
부자들이 자꾸만 돈을 벌 때마다 금고 안으로 들어가서 물건은 100개 있는데 돈이 100개 있다가 50개로 금화가 줄어들어요. 그러면 디플레가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까지 이게 우리 인류 역사에서 계속되다가 종이돈을 발명하면서 이 상황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자, 동양이 먼저 만들었지만 서양이 지폐를 만든 게 훨씬 중요합니다. 서양에서 364년 전에 지폐를 가장 먼저 만든 나라는 어떤 나라일까요? 영국, 프랑스? 아닙니다. 스웨덴입니다. 스웨덴이 그때도 복지 국가였나? 잘 살았나? 아니요. 너무너무 가난했습니다. 그래서 금이나 은을 화폐로 쓸 만큼 충분히 갖고 있지 않아서 좀 무식하지만 구리를 화폐로 썼습니다. 이게 당시에 스웨덴의 구리 동전이에요. 너무너무 크죠? 10 스웨덴 달러가 구리 10kg입니다. 여러분 피트니스 센터에서 한 50kg 들어보셨어요? 스웨덴 사람들 허리가 굉장히 많이 나갔을 겁니다. 왜? 한 50 스웨덴 달러를 거래한다? 구리 50kg짜리 이 판때기를 들고 다녀야 되는데, 자, 이렇게 불편하다 보니까 스웨덴의 민간은행 스톡홀름 은행장이 꾀를 냈습니다. 우리 은행 금고에 구리는 놔두시고 구리 보관증을 종이로 써드릴게요. 이게 유럽 최초의 지폐입니다. 근데 이거 비극으로 끝났어요. 딱 7년 만이었는데, 아니 이 나쁜 스톡홀름 은행장이 자기가 갖고 있는 구리보다 10배, 20배 지폐를 발행한 겁니다. 그래서 엄청난 인플레이션이 왔고 스웨덴 경제가 쫄딱 망했습니다. 그래서 스톡홀름 은행장은 사형 선고를 받았는데, 아유, 그동안 빼돌린 돈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래서 2년 만에 감옥에서 나왔습니다. 그 뒤로 우리 인류는 종이돈을 만들 때마다 인플레이션이라는 굉장히 무시무시한 것을 불러왔는데, 프랑스도 최초의 지폐 리브르를 만든 다음에, 여러분 보세요. 앞으로 중앙은행이 돈을 찍는다. 그러면 이런 속도로 움직입니다. 석 달 안에 자산 가격부터 제일 먼저 오릅니다. 프랑스 때 리브르란 최초의 지폐를 만들었을 때, 그때도 부르봉 왕가는 자기들이 갖고 있는 금이나 은의 양만큼만 리브르 지폐를 찍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그 약속을 어기고 10배, 20배 리브르 지폐를 찍었습니다. 그랬더니 파리 집값이 딱 15배 올랐어요. 왜? 딱 지폐를 찍은 만큼 부동산 가격이 먼저 올라요. 그 다음에 실물 경제가 좋아지면서 호황을 6개월쯤 뒤에는 맞게 됩니다. 근데 이게 해피엔딩이 될 수가 없는 게, 한 18개월 뒤쯤에는 인플레가 오던 게 지금까지 364년 가운데 320년 동안 반복되어 왔습니다. 그렇다면 거꾸로 이상해지죠? 지난 40년 동안은 돈을 안 찍었던 걸까요? 아닙니다. M1 협의회 통화 기준으로 미국의 연준은 그동안 40배나 돈을 찍었습니다. 미쳤다니까요. 돈을 너무 많이 찍었어요. 자, 그리고 우리나라는 한국은행이 무려 280배나 돈을 찍었습니다. 왜 이렇게 원화가 휴지가 되느냐? 한국은행 때문입니다. 한국은행이 돈을 너무 많이 찍어서. 자, 근데 물가는 그렇게까지 많이 안 올랐거든요. 물가 올라봐야 지난 40년 동안 기껏해야 4배 정도 올랐습니다. 그럼 왜 40배가 안 오르고 4배밖에 안 올랐을까요? 이건 전부 다 세계화 덕분입니다. 자, 기적이 일어났어요. 세계화 이전에는 우리가 베트남이나 중공 같은 데 투자를 못했죠. 왜? 공산당 정부가 몽땅 다 몰수하면 끝장이니까. 그때는 미국이 제재를 해도 공산주의끼리 서로 뭉치면 땡입니다. 남미에도 투자를 못했습니다. 왜? 거기서 투자했다가 갑자기 쿠데타가 났는데 친소련 정권을 표방하면 미국이 핵전쟁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아무 소용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제3세계 또는 소련의 경제권 안에 있는 그런 나라들의 투자를 못했었죠. 근데 91년에 모든 게 바뀝니다. 뭐 때문에 바뀌었죠? 소련이 붕괴됐습니다. 그 다음에 미국의 제재라는 2개의 글자는 핵 무기보다도 훨씬 더 강력해졌습니다. 미국한테 덤벼들면서 서방의 자산을 몽땅 다 몰수했던 나라, 바로 베네수엘라가 있는데, 미국에서 2000년대 초반부터 강력한 제재를 했더니 어떤 일이 생겼냐? 아무리 석유를 캐내도 해외에 팔 수가 없고, 석유를 캐는 시설에 보수를 하려고 해도 그 부품조차 살 수 없었습니다. 2000년대 초반만 해도 중국과 러시아도 미국의 말을 충실하게 들었습니다. 감히 미국이 베네수엘라 제재했는데 거기다 부품 팔아먹는다? 중국 경제 망할 일이죠. 그래서 미국 혼자 세계 패권을 장악한 다음에 어떤 일이 생겼냐? 베네수엘라처럼 덤비면 나라가 망한다는 걸 모두가 알게 됐기 때문에
그 어떤 나라도 덤벼들지 않을 것이라는 우리한테 확신이 생기면서 우리는 중국에다가도 투자하고 베트남에게도 투자해서 인건비를 10분의 1토막 또는 20분의 1토막까지 줄였습니다. 근데 이게 다가 아니에요. 자, 원자재도 사실 유럽 지역 얼마나 조그맣습니까? 유럽은 지구상에서 굉장히 작은 지역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아세요? 1940년대까지만 해도 루마니아가 세계적인 원유 생산지였습니다. 우리 인류는 우리가 밟은 땅밖엔 모르니까 루마니아 같은 데서 나오는 석유가 중요할 정도로 옛날엔 석유의 생산지가 유럽과 북미 지역에 집중돼 있었는데, 자, 이제 세계화가 시작되면서 가이아나에 엑슨모빌이 들어가서 미국 회사가 얼마든지 석유를 파낸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 자 보세요. 1980년대 초반에 유가는 1배럴에 40달러 찍은 적인데 지금 몇 달러입니까? 60달러밖에 안 되죠. 아니 40년 동안 1.5배밖에 안 오른 게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대학 등록금은 1980년대 초반에 10만 원대였어요. 지금 3, 40배 올랐죠. 버스비도 뭐 진짜 짜장면 가격도 3, 40배 오르는 동안 유가는 2배도 안 올랐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어떤 기적이 일어나냐? 원자재, 철광석이든 구리든 모든 실질 가격을 보세요. 적어도 2분의 1 토막, 심하게는 저렇게 원유처럼 거의 10분의 1 토막 난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건을 만드는 데 필요한 원자재 실질 가격도 5분의 1 토막 이상이 났고 인건비도 10분의 1 토막 이상 나면서 무한 노동력이 베트남, 중국에서 공급됐기 때문에 그동안 돈을 40배 찍어도 물가는 한 4배밖에 안 오르는 이런 기적 같은 시대를 우리가 지내온 겁니다. 자, 이렇게 물건은 마구마구 공급되면서 점점 가격이 싸졌지만 부동산은 그대로죠. 그래서 부동산 양의 공급량이 늘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부동산 가격은 폭등한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왜? 돈 찍은 만큼 오르니까요. 자, 근데 이젠 탈세계화가 시작됐습니다. 세계화 시대는 끝났어요. 그래서 이제는 아무리 인건비가 비싸도 바이든 때부터 계속 미국에다 공장을 지으라고 압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기업들 엄청 많이 미국에다 공장을 지었죠. 트럼프는 근데 이거보다 더 심하게 채찍을 때립니다. 그래서 미국에다 공장 안 지으면 니네 죽는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바이든 때부터 수많은 공장이 미국에 지어지기 시작했고 일자리가 넘쳐나기 시작했습니다. 노동력은 부족하죠. 근데 자, 여기서부터 트럼프의 1기 때 성공했던 경험이 2기 때는 인플레이션을 만들 수밖에 없다는 게 문제입니다. 자, 보세요. 트럼프는 불법 이민자만 막겠다고 했습니다. 근데 그 약속을 지키지 않았어요. 합법 이민자도 막았습니다. 여러분 먼저 불법 이민자부터 짚고 갈게요. 불법 이민자는 통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왜? 불법이니까 정확하게 몇 명 왔는지 모릅니다. 근데 대충 트럼프 1기 때 300만 명 정도 불법 이민자를 막았다고 그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근데 합법 이민자 통계가 있어요. 이게 바로 합법 이민자 통계인데 트럼프가 취임하기 전엔 123만 명이었는데 트럼프가 물러날 때쯤 되니까 37만 명, 거의 200만 명 정도의 합법 이민자까지 줄었습니다. 그러면 모두 500만 명을 줄였는데 여러분 트럼프 1기 때 인플레가 왔습니까? 안 왔습니까? 안 왔죠. 왜 안 왔을까요? 500만 명이면 진짜 엄청난 숫자인데 그 이유는 미국의 인구 구조 덕분입니다. 자, 왼쪽에 있는 건 미국의 전체 인구 대비 15세부터 64세까지의 인구 비중을 나타내는 겁니다. 옛날엔 15세부터 64세를 노동 가능 인구라고 불렀는데 이게 언어 순환을 거치면서 요즘은 생산 연령 인구라고 해요. 전체 인구에서 15세부터 64세까지 생산 연령 인구 비중이 앞으로 계속 늘어나는 나라다. 그런 나라에 투자하셔야 됩니다. 왜? 그런 나라는 계속 성장을 하니까요. 자, 생산 연령 인구 비중이 줄어들기 시작한다. 그러면 그 나라의 성장률도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근데 요게 묘한 게 먼저 유럽이 무너졌어요. 그다음 중국이 무너지고 미국이 가장 늦게 무너졌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미국 경제가 계속 호황을 보였기 때문에 전 세계 자금을 그동안 미국이 빨아먹고 있었던 겁니다. 그 이유는 왜 그러냐? 유럽은 80년대까지 합계 출산율이 2.1이었는데 94년에는 1.4로 떨어졌습니다. 자, 그러면 언제부터 문제가 되는지 아세요? 15세가 되는 순간. 그래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그때가 딱 2010년, 그때가 바로 합계 출산율이 떨어진 상태에서 태어난 아이들이 15세가 되는 해이기 때문에 유럽의 재정 위기가 왔던 겁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는 미국에서 시작됐는데 미국은 곧바로 회복했고 유럽은 박살났던 이유는 바로 이 생산 연령 인구 비중과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자, 전 세계 선진국 중에서 생산 연령 인구 비중이 가장 빵빵한 나라는 미국이에요. 그 이유는 뭐냐? 2007년까지 합계 출산율이 2.1이었습니다. 하지만 미국조차 2010년이 되니까 합계 출산율이 1.7이 되었고, 그 과정에서 미국조차도 점점 생산 연령 인구 비중이 줄어드는 나라가 됐습니다. 근데 트럼프 1기 때는요, 전체 인구에서 생산 연령 인구가 차지하는 비중이 63%쯤은 됐습니다. 그래서 500만 명 정도 이민자를 막아내도 인건비가 크게 뛰지 않았지만, 이렇게 인구가 점점 악화되면서 이제는 생산 연령 인구 비중이 57, 58까지 떨어졌다 보니까 이제 이민자를 막으면 인건비가 바로 튀어오릅니다. 더군다나 바이든이 수많은 공장을 해외에서 미국으로 납치하는 데 성공을 했고, 트럼프도 계속 공장을 지으라고 하기 때문에 일자리는 지금 현재 계속 창출되는 상황에서 이민자를 막는다. 트럼프 1기 때랑 2기 때는 인플레이션 측면에서 굉장히 다른 측면이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인플레이션이 진행될 거냐? 여러분, 인플레이션 시대로 바뀌었다고 해서 물가가 계속 높은 게 아닙니다. 자, 세계화가 끝나더라도 인플레이션은 보통 일반적으로 8에서 12년에 한 번씩 옵니다. 그리고 다시 인플레이션 찍어 눌러요. 왜? 연준이 바보가 아니거든요. 자, 물가가 튀잖아요. 연준이 온갖 힘을 다해서 물가를 찍어 누르기 때문에 인플레이션 시대조차 어떤 식으로 되느냐? 이 주황색을 한번 보세요. 저게 1970년대 때부터 인플레이션율을 나타내는데, 잘 보시면 세 개의 산이 보일 겁니다. 자, 저렇게 중앙은행에 의해서, 즉 연준에 의해서 계속 찍어 누르기 때문에 물가는 절대로 계속 높은 상태가 있는 게 아니라 올랐다 떨어졌다 올랐다 떨어졌다. 왜? 연준이 노력하기 때문이죠. 보통은 저게 8에서 12년마다 와야 되는데 1970년대는 저게 3년마다 왔습니다. 왜 그랬냐? 지금 저걸 알아야 되는데, 자, 1970년에 있었던 얘기를 말씀드릴게요. 중앙은행이 돈을 너무 많이 풀어서 1970년에, 자, 1970년 위로 쭉 올라가 보세요. 작은 언덕이 하나 보일 겁니다. 저 작은 언덕이 7%짜리 인플레입니다. 여러분, 7%나 되면 연준이 어떤 방식이든 반드시 물가를 잡아야겠죠. 잡았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연준이 금리를 끌어올리고 긴축을 해서 간신히 잡았습니다. 근데 71년 말에 어떤 일이 생겼냐? 닉슨 대통령이 재선에 출마하면서 캠페인을 시작했는데 미국 경제가 침체에 빠진 거예요. 여러분, 닉슨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단어가 뭐죠? 워터게이트 도청. 맞습니다. 그렇게 도청까지 해서 대통령이 되려고 할 만큼 권력욕이 엄청난 사람이 경제가 폭삭 망해서 대통령이 당선될 가능성이 없어졌다? 닉슨이 어떻게 했겠습니까? 온갖 불법 합법 동원 다 해갖고 그 당시 연준 의장을 겁박을 했고요. 그 결과 연준에서 금리를 선제적으로 끌어내렸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냐? 여러분,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자산 가격은 석 달 안에, 그 다음 실무 경제 한 6개월쯤 뒤에, 물가는 18개월 뒤에, 그 순서대로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파란색 선을 보세요. 자, 미국의 첫 번째 인플레이션이 왔을 때 연준이 긴축을 하니까 미국의 주가는 20% 떨어졌다가 갑자기 돈이 왕창 푸니까 다시 주가가 반등해서 24%가 올랐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무슨 문제가 생겼어요? 72년의 경제는 무지무지 좋아지면서 닉슨은 재선에 성공을 했지만 문제는 18개월 뒤인 73년 2분기부터 물가가 미친 듯이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자, 73년 여기쯤 될 거 아닙니까? 73년 잘 보시면 여기에 두 번째 산이 보이죠? 저게 12%짜리 인플레입니다. 저거 오일 쇼크 때문에 왔다? 반만 맞아요. 왜? 오일 쇼크가 오기 전에 이미 미국의 물가 상승률은 10%였습니다. 오일 쇼크 때문에 12%까지 가서 2% 더 오르긴 했지만 오일 쇼크 전에 닉슨에 의해서 엄청난 시장에 돈이 풀렸고 그것 때문에 두 번째 인플레이션이 왔다고 보는 게 더 맞습니다. 자, 두 번째 인플레가 왔을 때 미국 연준이 또 금리를 크게 끌어올렸겠죠. 그랬더니 파란 선을 보세요. 미국의 주가는 40%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2025년의 상황은 73년과 굉장히 비슷합니다. 이유는 뭐냐? 닉슨과 거의 똑같은 방식으로 바이든이 돈을 진짜 천문학적으로 돈을 풀었습니다. 자, 돈을 그렇게 풀면
작년 경제 왜 이렇게 좋아하는 줄 아세요? 작년에 미국의 성장률이 2.8%였는데 자, 이걸 제가 묘사를 하자면 이거예요. 코끼리가 전력 지출을 한 겁니다. 그 정도로 성장률이 좋았어요. 왜? 바이든이 천문학적인 돈을 재정 지출로 풀었거든요. 자, 그래서 경제는 좋아졌지만 부작용이 뭐예요? 18개월 뒤에 물가가 오르는 거. 이번에는 2분기에서 4분기 사이가 바로 그때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그대로 경제를 방치하면 이제 인플레가 73년처럼 올 수가 있기 때문에 베센트 재무부 장관이 자꾸 뭐라 그러냐? 자, 베센트한테 기자들이 질문을 합니다. 아니, 당신 조치가 지금 자꾸만 경제 침체를 갖고 올 것 같은데 침체 오면 어떡합니까? 그랬더니 베센트가 뭐라 하는 줄 아세요? 아, 경기 침체 올 수도 있죠. 경제는 원래 그런 겁니다.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간단합니다. 만약에 지금 미국 경제가 침체를 먼저 맞지 않으면 인플레가 올 게 거의 확실하기 때문에 지금 미국 경제를 먼저 꺾으려고 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 모든 건 다 미국에선 선거 때문이에요. 자, 선거 내년에 11월에 있지만 미국의 선거 캠페인은 항상 1년 먼저 시작하기 때문에 올해 12월부터 미국에서 중간선거 캠페인이 시작됩니다. 근데 그때 인플레가 왔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금리를 끌어올린다. 미국 경제는 인플레와 경기 침체라는 두 가지 악재를 내년 초부터 때려 맞게 됩니다. 그래서 미리 경제를 밟아주고 가겠다라는 게 베센트의 생각인 거죠. 근데 미국에서 지금 장관들 중에 똑똑한 사람은 베센트 하나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전부 다 사실은 경제를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오죽하면 월가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어린아이들만 노는 곳에 유일한 어른이 같다. 그게 바로 베센트라는 거죠. 나머지들이 말을 안 들어요. 지금 러트닉 트럼프가 시키는 대로 그냥 10배 20배 하는 사람이고 나머지도 전부 다 장관으로서의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라 베센트는 속이 터질 겁니다. 왜? 금리를 지금 찍어 눌러야 앞으로 미국 경제가 살아나는데 그러려면 인플레를 잡아야 되거든요. 근데 인플레를 잡고 싶어 죽겠는데 관세를 미친 듯이 올리고 있단 말이에요. 불법 이민자 막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베센트가 머리가 깨지는 거죠. 차라리 경기 침체를 때려 맞자. 이게 바로 베센트의 생각인데 그럼 저는 어떻게 앞으로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어떻게 보느냐? 베센트가 성공할 확률이 저는 한 30%밖에 안 된다고 봐요. 한 30%, 30%는 각각 어떻게 되느냐? 인플레로 갈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경기 침체가 올 수도 있습니다. 왜? 굉장히 좁은 길을 가야 되거든요. 그리고 최악으로 10%는 뭐냐? 경기 침체와 인플레가 동시에 오는 스태그플레이션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저도 이건 예측이 안 돼요. 왜냐하면 1973년을 우리가 경험하지 않았다면 당연히 인플레이션이 또 오는 게 분명한데 자, 저 같은 그냥 그냥 일반 밖에서 보는 경제학자도 아는 걸 베센트 같은 전문가가 모를 리가 없지 않습니까? 당연히 베센트도 준비를 해놨기 때문에 그렇게 제가 확률을 보고 있는 거고요. 안타깝게도 스태그플레이션, 즉 경기 침체 속에서 인플레이션이 오는 현상도 일어날 수 있다는 게 올해 연말의 상황입니다. 다만 인플레이션은 제가 반반 와요. 하지만 금리 문제는 굉장히 다릅니다. 저는 2022년 말에 쓴 책에 뭐라고 썼느냐? 아예 챕터 제목을 썼는데 앞으로 저금리 시대는 오지 않는다. 앞으로 미래는 중금리 시대다. 제가 만든 용어입니다. 중금리 시대는 2022년 책에. 그래서 딴 데서 말씀하시면 남들이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고요. 자, 저는 왜 저금리 시대가 오지 않는다고 했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자, 지금 제가 저금리 시대에 오지 않는다고 했을 때 증권맨들은 뭐라고 떠들고 다녔냐? 아마 여러분들이 뭐 증권 방송이라든가 경제 TV를 굉장히 많이 보셨다. 그러면 수많은 증권맨이 이렇게 떠드는 걸 보셨을 거예요. 23년, 24년 초까지 이렇게 말했습니다. 미국이 기준금리를 낮추면 모든 금리가 다 내려갑니다. 여러분 30년짜리 미국 국채 사시면 떼돈 벌어요. 이렇게 말을 하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또 항상 되게 용감하시잖아요. 그래서 30년 만기 국채를 그냥 산 게 아니라 여기에다 레버리지까지 걸어서 한국 사람들이 진짜 엄청나게 많이 국채 금리가 내려가는데 베팅을 했습니다. 저는 근데 22년 말에 쓴 책부터 시작해서 23년, 24년까지 계속 뭐라고 주장하냐? 미국이 기준금리를 낮춰도 미국의 시장금리는 낮아지지 않을 거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장기 국채는 사면 안 된다 이렇게 말했죠. 자, 근데 여러분 기준금리가 도대체 뭔가요? 기준금리가 도대체 뭐기에 기준금리를 낮추는데 모두가 관심을 갖고 있는 걸까요? 이건 미국 같은 경우에 하루짜리 초단기 금리를 기준금리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초단기 금리, 하루짜리 금리를 낮추는데 왜 전 세계인들이 관심을 갖느냐? 기준금리를 낮추면 3개월짜리, 5년짜리, 10년짜리 이렇게 나머지 시장 금리도 동시에 내려가는 현상이 지난 40년 동안은 반복되어 왔습니다. 왜? 그때는 인플레이션 우려도 없었고 미국이 천문학적인 부채를 쥐고 있지도 않았기 때문에 기준금리만 낮추면 전체적으로 모든 금리가 다 내려갔던 거죠. 증권맨들은 지난 40년 동안의 기록만 보면서 뭐라 그랬냐? 30년물 국채 사세요. 이렇게 계속 창구에서 많은 사람들을 꼬셔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여기에 다 물려 있습니다. 근데 저는 끝없이 경고를 했고 제 말대로 됐어요. 어떤 일이 일어났냐? 자, 9월 18일부터 미국의 연준이 기준금리를 낮췄습니다. 총 3번에 거쳐서 1%포인트를 낮췄는데 10년물 국채금리를 한번 보세요. 10년물 국채금리는 기준금리를 낮춘 날 3.6이었는데 오늘 제가 이 강의를 할 때 4.35입니다. 그러면 자, 여기서부터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기준금리는 분명히 1%포인트 낮췄는데 미국의 10년물 국채는 0.7%포인트 올랐습니다. 아니 1% 같이 낮아진 것도 아니고 심지어 올라버렸어요? 자, 이걸 저는 어떻게 미리 볼 수 있냐? 여러분, 미래를 내다보는 힘은 이런 식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어떻게 했냐? 저는 바로 이 지표 때문에 앞으로 미국의 국채금리가 잡히지 않을 것이고 계속해서 미국 경제를 아주 위험한 상황으로 이끌고 갈 것이라고 경고를 했는데 이 그래프가 뭐냐? 자, 일단 2021년에 한번 주목해 보세요. 2021년 1월 20일에 바이든이 취임을 했습니다. 대통령으로. 옐런이 재무부 장관이 됐습니다. 2021년부터 짙은 색 저 파란 그래프가 확 올라가죠. 맨 위에 있는 그래프 보세요. 저게 뭐냐? 3개월짜리, 6개월짜리 초단기 국채 발행량입니다. 자, 밑에 하늘색은 10년물, 노란색은 30년물이에요. 근데 2021년 옐런이 취임한 다음부터 저 짙은색 그래프가 정말 미친 듯이 올라가죠. 저게 무슨 뜻이냐? 미국의 연방정부 재정을 꾸려가는데 빚을 지는데 3개월짜리, 6개월짜리만 발행했다는 거니까 자, 3개월짜리 발행한 다음에 3개월 만에 다시 만기가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다시 또 국채를 발행하는 방식, 3개월마다 계속 국채 발행하고 6개월마다 계속 국채 발행하는 식으로 미국 정부의 연방정부 재정을 꾸려왔다는 겁니다. 아니 이게 정말 잘못됐다고 딱 생각이 드시죠? 미국 재무부에는 재정 준칙이 있는데 전체 미국 국채의 80% 이상을 장기채로 구성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 3개월마다 다시 또 롤오버하고 롤오버하면 그러다가 쫄딱 망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위험한 짓 하지 말고 10년물, 30년물 이런 장기 국채를 80% 해라 라고 돼 있지만 옐런이 깡그리 무시했어요. 이게 무슨 법이 아니라 그냥 재정 준칙이라 그냥 옐런이 무시하고 단기채 위주로 발행했습니다. 옐런이 왜 이런 짓을 했을까요? 이거 위험하다는 걸 옐런도 잘 아는데 그 이유는 간단하죠. 미국의 기업들은 5년짜리, 10년짜리 회사채를 발행하고 그리고 미국의 가계는 모기지 대출을 받을 때 10년, 20년, 30년 이렇게 대출을 받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5년짜리, 10년짜리, 30년짜리 금리가 확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미국 기업들 투자를 못해요. 금리가 확 올라가니까. 그리고 30년물, 20년물 국채 금리가 올라가면 시장 금리도 다 같이 올라가기 때문에 미국 가계도 소비를 못합니다. 그래서 금리를 강제로 낮게 유지해야만 미국 경제가 망가지지 않는데 옐런이 그래서 꼼수를 낸 거예요. 미국 정부가 왕창 10년물 빌리고 30년물 빌려가면 10년물, 30년물 금리가 막 올라갈 거니까 미국 정부는 옐런 당시 4년 동안 10년물, 30년물은 발행을 최소화하고 3개월짜리, 6개월짜리만 발행했던 겁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냐? 3개월짜리 금리는 5.5, 10년짜리 금리는 3.5. 옐런 후반기 2년 동안 이렇게 금리 역전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제가 여러분한테 3개월만 돈 빌려주세요 하는 거랑 10년 빌려주세요 하는 거랑 어느 쪽이 금리가 높아야 정상인가요? 10년이죠. 제가 10년 동안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고 세계 경제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여러분, 3개월짜리가 5.5에 10년짜리가 3.5라니 이런 말도 안 되는 짓을 누가 만들었냐? 옐런이 이 짓거리를 해서 그래요. 자, 단기 국채만 이렇게 줄창 발행하니까 단기 국채 금리는 엄청 올라갔고 10년물, 30년물은 3.5라는 낮은 금리가 유지됐던 겁니다. 근데 여기서 하나 궁금함이 생기지 않아요? 저 3개월짜리가 점점 발행량이 늘어납니다. 아니 발행량이 똑같으면 이해가 가는데 발행량이 점점 늘어난다? 어디선가 돈을 끌고 와야 되잖아요. 자, 이거 사람한테 비유하면
3개월짜리 카드빚 돌려막기를 1,000만 원 하다가 3천만 원 하는 걸로 바뀌었다는 뜻이에요. 1,000만 원 카드빚 돌려막기 하다가 3천만 원으로 바뀌었다. 어디선가 2천만 원을 가져와야 되죠. 그게 바로 역레포 시장이라는 곳에서 가져왔습니다. 아이고, 용어도 어렵죠. 용어 같은 거 모르셔도 되고요. 제가 쉽게 말씀드릴게요. 코로나 때 풀린 돈을 다시 걷어들이는 과정에서 쌓여있던 돈인데, 그게 한때 2조 5천억 달러가 23년만 해도 쌓여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4천조 원이죠. 4천조 원이 넘는 돈이, 와, 우리나라 1년 예산에 4천조 원이면 거의 6배지 않습니까? 6배나 되는 돈이 엄청나게 쌓여 있었는데 그 돈 다 깡그리 다 썼어요. 누가? 옐런이. 지금은 580억 달러밖에 없습니다. 자, 이 돈이 다 어디로 갔어요? 바로 이렇게 단기 국채를 발행하는 데 다 들어갔습니다. 근데 그 돈이 다 떨어졌어요. 이런 상황에서 단기 국채를 더 발행하면 단기 국채 발작 현상이 일어나게 되기 때문에 지금 베센트처럼 뛰어난 월가의 전문가는 단기 국채 더 발행하면 미국이 망한다는 걸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미국의 자금 시장은 단기 국채 시장이랑 장기 국채 시장이 완전히 다릅니다. 단기 국채 시장은 이렇게 레포나 MMF 쪽에서 자금을 조달하고요. 장기 국채 시장은 기관 투자자를 통해서 자금을 조달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장기 국채를 울며 겨자 먹기로 트럼프는 발행해야 되는데, 자, 지금 1,000만 원 카드빚 돌려막기에서 3천만 원으로 만들어 놓고 옐런이 떠났다 그랬죠. 트럼프가 3천만 원만 계속 유지한다 그러면 돈은 있어요. 이건 문제 없어요. 근데 단기 국채를 5천만 원으로 늘린다. 그럼 미국이 쫄딱 망해요. 그래서 부채만 더 늘어나지 않으면 좋겠지만 올해 미국의 재정 적자 예상 규모가 1조 9천억 달러입니다. 근데 트럼프가 여기에다가 진짜 트럼프가 좀 약간 정상이 아닌데 어마어마한 감세안을 통과시키고 있습니다. 상원 이미 통과했어요. 근데 그 규모가 얼마냐? 10년 동안 6조 달러예요. 그러면 올해 6천억 달러잖아요. 자, 이미 1조 9천억 달러의 적자를 보는 나라에서 6천억 달러짜리 감세안을 통과시켰다? 2조 5천억 달러예요. 아이고, 2조 5천억 달러면 4천조 원인데 우리나라 1년 예산의 6배 아닙니까? 미국도 이건 못 버팁니다. 더군다나 바이든과 옐런이 시한폭탄을 장착하고 떠났는데 얼마나 무시무시한 시한폭탄이냐? 올해 만기가 돌아오는 미국 국채 규모가 7조 달러입니다. 미국 역사상 가장 많아요. 7조 달러는 1경원이지 않습니까? 작년에 만기가 돌아온 국채가 얼마인 줄 아세요? 3조 달러. 바이든과 옐런이 떠나면서 너 트럼프 죽어봐라. 그리고 7조 달러를 만기가 돌아오게 했으니까, 자, 그럼 이제 트럼프는 몇 조 달러의 국채를 올해 발행해야 돼요? 10조 5천억 달러입니다. 자, 여기쯤 되면 이제 머리가 지진이 나죠. 왜? 미국에 유통되는 총 국채의 양이 25조 달러입니다. 그 중에 거의 절반 가까이를 올해 국채를 발행해야 돼요. 그럼 누군가 사줘야 되는데, 자, 보세요. 그동안 미국의 국채를 열심히 사줬던 각국 정부가 있습니다. 자, 처음엔 누가 사줬냐? 처음에는 파란 선과 빨간 선, 이 파란 선은 일본이고요, 빨간 선은 중국입니다. 근데 중국은 패권 전쟁하면서 15년째 계속해서 미국 국채를 팔고 있죠. 자, 파란 선, 일본이 열심히 그동안 사줬는데 갑자기 최근 2년 동안 팔았습니다. 왜? 위안화 가치가 흔들거리니까 할 수 없이 달러 국채를 팔아서 엔화 시장을 안정시키려고 달러 국채를 일본이 엄청 팔아 제꼈습니다. 그래서 일본도 이제 더 이상 미국 국채를 사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바이든 4년 동안 미국 국채를 사줬던 착한 애들이 누구냐? 미국한테 엄청 착한 애들이 바로 노란색 영국입니다. 영국 보세요. 이제 좀 있으면 중국과 영국의 국채 보유 규모가 역전될 겁니다. 자, 여기 초록색은 벨기에입니다. 왜 갑자기 여기서 벨기에가 나오냐? 벨기에가 이걸 다 산 건 아니고요. 유럽연합 자금 본부가 벨기에에 있기 때문에 유럽연합 자금이에요. 자, 여기에 캐나다 이런 나라들이 엄청나게 미국 국채를 사줘왔기 때문에, 자, 지금 현재 미국 국채는 누가 들고 있느냐? 여러분, 이 기사에 너무 속지 마세요. 중국이 이번에 미국 국채를 투매를 했고 그것 때문에 트럼프가 깜짝 놀라서 관세를 유예했다? 땡, 아닙니다. 지금 중국은요, 미국 국채를 7천억 달러밖에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누가 더 많이 갖고 있냐? 유럽과 캐나다를 합치면 무려 3조 달러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럽과 캐나다가 미국 국채를 갖고 있는 게 결코 만만치가 않아요. 중국이 갖고 있는 것보다 4배 정도 갖고 있는데, 자, 최근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캐나다 자꾸만 놀리면서 너 미국의 51번째 주가 되라.
너 캐나다 관세 폭탄 맞아봐라. 트럼프가 이렇게 말했더니 캐나다 사람들이 완전 열받았죠. 그래서 이제 캐나다는 아메리카노라는 명칭을 버리자는 그런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이제 캐나다 가서 아메리카노 시키시려면 캐나디아노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팀 홀튼도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잖아요. 그 캐나다 커피 전문점인데 팀 홀튼도 좀 있으면 캐나디아노로 바꾸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지금 미국이라면 치를 떱니다. 미국 물건 사지 말자. 그리고 미국에 여행도 가지 말자. 그래서 미국에 대한 그 여행 수요가 5월달, 7월달 항공 예약을 보니까 절반으로 줄었어요. 캐나다 사람들이 얼마나 열받았는지 알 수 있죠. 자, 미국산 물건도 안 산다는데 미국산 국채를 사줄 리가 있겠습니까? 자, 덴마크 완전 열받았어요. 그래서 덴마크 연구기금이 미국 국채 팔자는 운동까지 하고 있는데 여기에다 불을 지른 사람이 누구냐? 항상 이럴 때 나타나는 게 프랑스죠. 프랑스의 마크롱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유럽인들이여 단결하라. 지금 트럼프한테 잘못된 신호를 보내주지 말자. 만약에 우리가 미국에 투자를 계속한다 그러면 트럼프가 오판을 하고 우리한테 관세를 때릴 텐데 저 트럼프한테 제대로 본때를 보여주기 위해서 미국 투자를 잠깐 중단하자. 이렇게 선동을 합니다. 마크롱은 원래 선동가고 또 프랑스가 이런 거 잘하잖아요. 자, 이런 상황에서 지금 미국 국채를 유럽 국가들이 다 판다. 그러니까 금리가 걸핏하면 오르고 다시 연준이 돈 뿌려서 막겠다고 해야 간신히 내려가고 다시 유럽은 팔고 중국도 팔고 유럽도 팔고 하니까 미국 국채 시장이 이렇게 요동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트럼프 입장에서는 지금 금리의 물가의 두 가지 문제 때문에 관세 공격을 계속 지속하기가 어렵고 시간은 현재 미국 편이 아니라 사실은 관세를 때려 맞은 나라 쪽의 편인 거죠. 그래서 미국이 지금 급하니까 야, 일본하고 한국 빨리 와봐. 너희 우선 협상 대상자고 오늘 기사 보세요. 먼저 오는 놈한테 잘해줄게. 왜 이런지 아십니까? 미국이 지금 정말 발등에 불이 떨어졌기 때문에 큰일 났어요. 지금 현재 미국은 지금 국채 금리가 때문에 정신이 없습니다. 자, 저는 22년 말에 정말 세계 최초로 중금리 시대가 온다고 주장을 했던 것 같습니다. 외로웠어요. 근데 미국의 석학 레리 서머스 하버드대 교수가 23년 말부터 저랑 똑같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아예 금리까지 박았어요. 저는 사실 중금리 시대라 그랬지 몇 퍼센트라고 박진 않았는데 이 사람은 10년물 국채 금리가 앞으로 10년 동안 평균 4.75가 될 것이다라고 아예 금리를 박았습니다. 전 그 정도 능력이 안 돼서 그냥 말로만 중금리 시대라고 했는데 4.75래요. 오늘 지금 현재 4.3 정도 되니까 4.75면 지금보다 높은 수준이 평균이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제프리 건들락 이 사람은 24년 말부터 저랑 같은 주장으로 바꿨고요. 자, 제이미 다이먼 월가의 황제라는 별명으로 불리는 사람입니다. 제이미 다이먼은 어떻게까지 얘기했냐? 이 사람은 진짜 너무 위험한 말을 했는데 미국의 국채 금리가 8% 간답니다. 와, 지금 4.3으로도 미국이 쫄아갖고 지금 상호 관세를 90일 유예했는데 8% 간대요. 저도 제이미 다이먼 주장에 일부는 동의하고 일부는 동의하지 않는데 지금 트럼프처럼 이렇게 엉망으로 경제를 운영하고 거기다가 파월까지 흔들린다. 그럼 8% 10%도 갈 수 있어요. 근데 제가 여러분께 하나 장담해 드릴 수 있는 게 뭐냐? 고금리를 오랫동안 유지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자, 8% 금리가 오랫동안 유지되려 그러면 8%라는 높은 금리에 돈을 빌려서 어딘가 투자해서 8%보다 돈을 더 많이 벌 기회가 시장에 넘쳐나야 됩니다. 그래야 기업과 가게가 8%라도 돈을 빌리면서 8%란 금리가 유지되는 건데, 자, 저는 여러분께 장담을 하나 해드릴게요. 앞으로 세계 경제 성장률은 계속 떨어질 거예요. 이유는 간단한데 전 세계 인구 구조가 다 엉망이기 때문입니다. 인구 구조가 좋은 나라만 성장을 하지 인구 구조가 나쁜 나라는 절대로 성장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성장률은 계속 떨어질 건데 그러면 저금리 시대로 가야죠. 왜? 성장률이 0%인 나라에서는 1.5% 금리도 버겁습니다. 자, 그동안 일본에서 여러분 그거 아세요? 일본의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최근 5년 동안, 이번에 금리가 오르기 전까지 최근 5년 동안 0.35%였습니다. 0.35. 여러분,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0.35였어요. 물론 프라임 금리죠. 근데 왜 이런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냐? 자, 0.35의 돈을 빌려다가 어디다 투자해도 0.35만큼 돈을 벌 기회가 일본에는 없었기 때문에 저금리 시대로 접어들었던 겁니다. 자, 그래서 앞으로 전 세계가 저성장을 하게 되면 금리는 전 세계적으로 내려가는 게 맞는데 여기에 시장 교란자가 하나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금리가 아무리 높더라도 그냥 무식하게 묻지마로 계속해서 돈을 빌리려는
그런 빌런이 누구냐? 각국 정부입니다. 자, 정권이 좌파든 우파든 지금 전 세계는 어떤 상황에 빠졌냐? 일단 내 임기 때 빚을 져서 돈을 엄청 뿌립니다. 좌파가 뿌리는 방법은 복지 정책이나 이런 걸로 뿌리고요. 우파가 뿌리는 방법은 세금을 덜 걷는 감세 정책으로 빚을 집니다. 왜 이런 짓을 하느냐? 빚을 져서 성장을 한다는 건 미래의 성장을 오늘로 훔쳐오는 거예요. 근데 이 짓거리를 벌써 한 20년 하다 보니까 이제 어떤 일이 생겼냐? 이자를 갚느라 부채가 늘어나는 악순환이 시작됐습니다. 어느 정도까지 됐느냐? 자, 미국의 경우에 2023년에 국방비가 1,200조 원이었습니다. 우리가 미국에 가끔 1,000조 원이라고 별명 붙이는 이유가 국방비가 1,000조 원이 넘어서 그런 거잖아요. 자, 우리 돈으로 기준으로 할게요. 자, 근데 23년에 미국의 이자 비용, 즉 이자를 갚는 데 쓴 돈은 600조 원이었어요. 국방비의 절반이었죠. 근데 24년에 이 옐런의 나쁜 장난질이 시작됐을 때 어떤 일이 생겼냐? 미국의 국방비는 1,200조 원인데 미국이 이자를 갚는 데 쓴 비용은 1,300조 원이었습니다. 어마무시하죠? 자, 강대국의 흥망, 폴 케네디 전 지금 저 명저죠. 거기서 뭐라 그러냐? 이자를 갚는 비용이 국방비보다 늘어나면 그때부터 제국의 몰락이 시작된다. 그래서 지금 베센트는 입만 열면, 여러분 이 강의가 끝난 다음에 한번 검색해 보세요. 베센트 10년물 금리. 그러면 베센트는 계속 얘기합니다. 10년물 금리를 낮추는데 모든 노력을 다 기울이겠다. 아유, 진짜 트럼프 진영이 베센트 말만 들었어도 세계 경제가 이렇게 안 됐고 중국이 지금 기회를 잡지 못했을 겁니다. 베센트 말을 깡그리 무시하고 러트닉이 계속 충성 발언하는 바람에 지금 트럼프가 헷갈리고 있는데 베센트가 지금 옳아요. 근데 베센트는 지금 그 의사결정에서 완전 배제돼 있다가 요번에 상호관세 유예하는 거, 요건 베센트 말을 들었다고 합니다. 자, 근데 다시 한번 생각해 볼게요. 그럼 전세가 저금리로 가야 되는데 모든 정부가 나쁜 짓을 하니까 어떤 일이 왔냐? 시장 원리를 무시하고 계속해서 돈을 빌리고 이제는 이자를 갚느라 새로 부채를 발행해야 되니까 금리가 낮아지지 않는 현상, 즉 중금리 시대로 접어드는 겁니다. 자, 근데 여기서부터 또 재밌는 퀴즈, 재밌지만 무섭기도 하죠. 자, 퀴즈 하나 내겠습니다. 미국은 4.3, 우리는 2.7입니다. 자, 한국 정부는 그동안 좌파든 우파든 전부 다 대한민국을 위해서 빚내서 성장을 하지 않았던 것인가? 아닙니다. 우리나라도 다른 유럽 선진국 미국하고 똑같이 전부 다 좌파 우파 가릴 거 없이 전부 다 빚내서 성장하는 방식을 써왔습니다. 다만 방식만 다를 뿐이지. 근데 우리는 왜 2.7이라는 저금리냐? 미국은 4.3인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트럼프 때문에 달러화에 대한 불신이 생겼다 하더라도 여러분 달러는 달러입니다. 우리 원화보다 훨씬 더 믿을 만한 통화인데 그건 4.3을 줘요. 근데 우리는 2.7을 줘요. 여러분이 돈을 갖고 있다면 빨리 달러로 바꿔야 되죠. 근데 왜 우리는 2.7이고 미국은 4.3인 이 불균형이 계속되느냐? 우리나라에는 연못 안에 고래 한 마리가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이 연못이라면 이놈의 고래가 돈이 너무 많아요. 누굴까요? 국민연금입니다. 국민연금이 돈이 너무 많은데 얘네들은 준칙이 있어요. 33%는 무조건 한국의 채권을 산다. 그러니까 돈이 들어오면 무조건 한국 채권 사니까 그냥 묻지마로 때려박아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리가 계속 내려가죠. 왜? 국민연금에 돈이 있는 한 우리나라 금리는 내려갑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2.7이고 미국이 4.3인 거 보고 스마트머니, 국내 스마트머니는 달러로 계속 바꾸고, 그 다음에 글로벌 펀드 입장에서도 아니 원화 따위가 2.7밖에 안 줘? 미국은 4.3인데 내가 왜 원화를 들고 있어? 그러니까 글로벌 펀드도 우리나라 채권을 자꾸 파는 겁니다. 그래서 국민연금이 개혁되기 전까지만 해도 어떤 상황이었냐? 2027년이 되면 국민연금에 더 이상 돈이 들어가지 않는 상태였는데 이걸 정치권이 놔둘 리가 없죠. 그래서 13%로 개혁을 한 겁니다. 그럼 몇 년 뒤로 밀리느냐? 딱 7년 정도 밀려요. 국민연금 우리나라 정치권 주장은 10년인데 제가 따로 계산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7년 밀려서 앞으로 언제까지 이 불균형이 계속되느냐? 2034년까지 계속됩니다. 일반 균형 모델이라는 걸 돌리면 되는데요. 그걸 통해서 추정해 볼 때 정부 추정은 10년 뒤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7년 뒤라고 보니까 2034년까지는 국민연금이 계속해서 대한민국은 낮은 금리를 유지하고 미국은 금리가 이렇게 높은 불균형이 생깁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책을 봐도 되고 아니면 제 유튜브 출연을 봐도 되는데 2019년부터 저는 매번 똑같은 주장을 했습니다. 뭐라 그랬냐? 전 재산의 90% 죄송합니다. 전 재산의 50%를 달러로 바꿔라. 전 재산의 10% 금을 사라. 제가 처음 주장을 했을 때 환율은 1달러에 1,020원이었고요. 금값은 1g에 48,000원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 이 강의를 할 때 15만 원 됐어요. 금값은 3배 올랐고 환율도 30%가 이렇게 50%가 올랐습니다. 이렇게 환율이 40% 정도 올랐네요. 자, 제가 왜 이런 주장을 했냐? 달러를 사라고 했던 이유는 뭐냐? 첫 번째, 한국은행이 연준보다 항상 돈을 더 많이 푼다. 연준은 양적 완화한다고 예고하고 풀지만 한국은행은 몰래 풀어서 280배를 풀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하는 휴지죠. 그다음 두 번째, 바로 국민연금이 계속해서 시장 왜곡을 만들 건데 심지어 개혁까지 됐어요. 원래는 27년이면 끝났을 이 왜곡이 이제 34년까지 계속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우리 원화는 자꾸만 휴지를 대고 그 다음에 미국 달러가 좀 더 올라가죠.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달러도 안 믿거든요. 왜? 달러도 계속해서 돈을 찍어내고 있기 때문에 달러에 대한 해치는 금이다. 그래서 5대1 비율로 지금까지 예고를 해왔고 제 수많은 유튜브 채널 또는 KBS 채널은 전부 해서 5대1 비율을 말씀드렸는데 요즘은 5대1이 아닌 것 같다. 트럼프가 된 다음엔 5대1.5나 5대2가 맞는 것인가? 라도 저도 요즘에는 생각이 약간씩 바뀌고 있습니다. 달러에 대한 약간 신뢰가 옛날에는 달러와 패권이 약화될 확률을 20% 봤기 때문에 5대1로 봤는데 요즘은 30%나 그 이상으로 보기 때문에 5대1.5나 5대2여야 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는 참고로 2019년에 그 포트폴리오를 다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때 달러 50%, 그때 금 10%를 만들어 놨더니 지금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그 60% 비중이 지금은 80%가 됐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달러는 열심히 일을 잘했죠. 금리도 높았고 주식도 다시 잘 올랐고 했기 때문에 그동안 달러와 금값은 엄청 올라서 지금 80%가 됐고 원화 자산은 이제 20%밖에 안 됩니다. 자, 이렇게까지 된 이유는 뭐냐? 앞으로 금리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변화되기 때문이고요. 자, 여기까지 금융시장에 대한 전망에 대해서 그렇게 밝지가 않죠. 좋지 않습니다. 미국은 경기 침체도 올 수 있고 그 상황에서 금리도 쉽게 낮아지지 않을 것 같은 이 상황, 이거는 분명히 안 좋은 부분인데 다행히 이 모든 것들을 타개할 수 있는 우리 인류한테 무기가 하나 주어졌습니다. AI라는 거죠. 여러분, AI가 우리의 직업을 파괴한다? 땡, 틀렸어요. 왜냐하면 아직까지 AI는 우리 인간을 대체할 정도의 진짜 완벽한 AI, 즉 AGI까지는 못 갔습니다. 지금 AI는 그냥 인간의 도구일 뿐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우리의 직업이나 우리의 산업이나 나의 업종을 파괴하는 건 AI가 아니라 AI를 쓰는 인간입니다. 우리의 직업을 파괴하는 건 AI를 쓰는 인간이 AI를 쓰지 않는 인간을 파괴하는 건데요. 자, 저는 총 5개의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출판사도 제가 운영하고 있죠. 제가 트럼프 2.0 시대 10만 권 팔았는데 작년에 경제책 중에서 독보적인 1등이고 저 다음에 2등이 한 2만 권 팔았어요. 그러니까 제가 완전히 그냥 혼자 5배 판 거예요, 2등보다. 자, 그러면 많은 서점들이 뭐 예를 들어 교보문고나 예스입사에서 와, 이게 새로운 출판사를 만들었는데 10만 권이나 팔았다니 직원이 몇 명인지 참 궁금해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유튜브 채널부터 해서 온갖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정말 많은 사업을 벌렸어요. 근데 직원이 몇 명인지 다들 궁금해합니다. 여러분, 제가 직원 수를 공개하겠습니다. 저의 직원 수는 1명입니다. 저 하나밖에 없어요. 국민연금 내는 사람 저밖에 없어요. 그 얘기는 뭐냐? 나머지도 분들하고 계약은 좀 해서 계약으로 일을 발주해서 주긴 하지만 직원은 없습니다. 그러니 저한테 전화할 때마다 서점이 깜짝깜짝 놀래요. 마케팅 담당자하고 통화하고 싶습니다. 제가 저자이자 대표인 박종입니다. 그럼 충격받습니다. 왜? 직원이 1명밖에 없으니까. 이게 왜 가능할 것 같습니까? 자, 유튜브 편집 제가 몇 분 걸린 줄 아십니까? 저 유튜브 편집자 따로 없어요. 저 유튜브 편집 딱 20분 걸려요. 왜냐? AI한테 편집을 시켜놓고 5분 있다 편집이 다 되고 한 3분에서 5분 정도면 편집 다 되거든요. 그 AI가 알아서 합니다. 저한테 20분이 걸리는 이유는 AI가 편집 잘했는지 검수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에요. 썸네일 제가 만듭니다. 저 미술에 완전 젬병이에요. 근데 요즘에 AI가 하도 발전해서 2분 안에 만들 수 있습니다. 그냥 제목만 입력하면 뒤에 그림까지 다 만들어줍니다. 자, 이 정도까지 AI가 발전했는데 여러분, 만약에 AI를 쓰지 않으면 저처럼 AI를 쓰는 사람한테 자, 이제 앞으로 출판사 큰일 났죠. 자, 앞으로 유튜브 큰일 났습니다. 왜? 자, 예를 들어서 슈카 같은 경우 직원이 9명이라고 여러 번 밝혔거든요. 슈카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저보다 7년 전에 시작했기 때문에 자동화되기 전에 시작했거든요. 저하고 컨텐츠 개수가 똑같아도 저는 직원이 1명도 없어도 됩니다. 모든 것을 AI가 대신해 주니까요. 자, 그러면 저는 경제학으로 학사, 석사, 박사를 받은 문과생인데 어떻게 이렇게 AI하고 친하게 됐느냐? 82년에 저희 아버지가 컴퓨터를 사오셨어요.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였거든요. 그러면서 아버지가 뭐라고 하셨냐면 앞으로 이게 세상을 바꿀 거라서 국영수보다 중요하니까 이걸 더 열심히 해라 이랬습니다.
자, 요즘에 애들한테 컴퓨터 사주면 게임에 빠지죠. 그땐 게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심심해서 게임 진짜 많이 만들었어요. 그래서 친구들한테 많이 팔아먹었는데 게임 제가 만들어야 되는 상황이 되니까 저는 컴퓨터 전문학원을 언제부터 다녔냐?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다녀서 코딩 1세대입니다. 그땐 코딩이라고 안 하고 프로그래밍이라고 불렀는데 요즘은 코딩이라고 하죠. 자, 그래서 저는 경제학 석사를 대한민국 최초로 코딩으로 받았습니다. 경제학 박사는 최초는 아니지만 어쨌든 박사도 코딩으로 받았습니다. 어떤 코딩이냐? 반도체 회사들이 하나하나 살아있는 것처럼 시뮬레이션에서 어떻게 하면 역전과 추격을 할 수 있는지, 그리고 국가는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바로 그렇게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자, 근데 제 석사부터 얘기할게요. 네트워크 효과라는 것부터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 석사 논문 주제인데 AI에서 이 부분이 진짜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플랫폼 경제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카카오톡 대표적으로 네트워크 효과가 있었던 산업입니다. 자, 카카오톡의 네트워크 효과를 제가 쉽게 설명을 드릴게요. 자, 처음에 카카오톡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친구들이 단톡방을 만들었는데 박종훈이만 빠져 있는 걸 제 친구들이 알았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전화를 하는 거예요. 종훈아, 너만 카카오톡이 없는데 너도 가입할래? 카카오톡이 뭔데? 아이, 그런 거 있어. 요즘에 되게 인기 있어. 알았어, 나도 가입할게 라고 한다면 이게 바로 네트워크 효과입니다. 카카오톡이 따로 마케팅을 한 게 아니라 제 친구들이나 거래처가 가입을 해서 저도 가입을 하게 되는 효과, 이게 네트워크 효과고요. 자, 거꾸로 이런 경우도 네트워크 효과인데, 자, 제가 카카오톡이 엄청 싫어졌다고 가정할게요. 탈퇴하고 싶어 죽겠습니다. 근데 탈퇴하면 제 거래처와 친구들하고 다 헤어집니다. 그래서 탈퇴를 못하면 이것도 네트워크 효과입니다. 회원들, 가입자들 때문에 제가 탈퇴를 못하는 거죠. 자, 이런 산업에서 승리의 공식은 뭐냐? 무조건 시장을 선점하는 거죠. 선점만 하면 무조건 이깁니다. 그 다음에 선점을 하면 가격과 품질 경쟁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카카오톡이 가격과 품질 경쟁 안 하잖아요. 그래서 아무리 개판 쳐도 우리는 빠져나오지 못합니다. 자, AI도 네트워크 효과가 있을까요? 처음에 AI 업체들은 경제학은 잘 공부를 안 했는지 무조건 군비 경쟁에서 선점해야 된다고 생난리를 쳤습니다. 근데 AI 기업들이 이제서야 정신 차렸죠. 아, 군비 경쟁이라는 게 필요 없구나. 너무 뒤늦게 알았지만 저는 강연을 심지어 이거 1년 반 전부터 계속 똑같은 강연을 했는데 AI는 네트워크 효과가 없어요. 자, 제가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대학교 1학년이고 제 친구들이 전부 다 챗 GPT를 사용해서 리포트를 냅니다. 자, 그러면 제가 차별화된 리포트를 통해서 교수님한테 잘 보이고 싶다. 저도 챗 GPT를 사용하는 게 좋습니까? 아니면 저는 그록이나 퍼플렉시티나 아니면 제미나이처럼 다른 AI를 사용하는 게 더 현명할까요? 당연히 더 돋보이고 저만 튀고 싶으면 다른 AI를 사용하는 게 좋겠죠. 자, 저는 진짜 제가 나쁜 짓을 하고 있는데 뭐냐면 지구 환경 파괴의 범위예요. 왜냐하면 저는 대형 화면 2개를 쓰거든요. 화면을 4분할한 다음에 AI를 동시에 4개를 띄워놓고 카피 앤 페이스트해서 동시에 4개한테 물어봅니다. 아, 그러니까 지구의 에너지를 얼마나 많이 쓰는지 정말 할 말이 없는데, 근데 저는 모든 AI를 전부 다 유료 서비스를 가입해 놨기 때문에 정말 흥미로운 현상을 보고 있어요. 뭐냐면 석 달마다 똘똘한 답변을 하는 애가 바뀝니다. 왜냐? 계속 혁신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더 똑똑했다가 제가 더 똑똑했다가 막 그래요. 자, 여기에 네트워크 효과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제 친구가 챗GPT를 사용한다고 제가 사용할 필요가 전혀 없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가격과 품질 경쟁을 해야 됩니다. 시장을 선점하는 건 중요하지 않아요. 근데 알고리즘 잘 보세요. 딥시크, 중국이 아론 모델을 정말 소스 코드까지 다 공개했습니다. 여러분들이 AI 모델 만들고 싶다, 아론 모델 갖고 와서 바로 만들 수 있어요. 아, 중국 거라 찝찝하다고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일론 머스크가 야, 중국 놈들이 공개했어? 나도 할래. 그래서 그록 2 모델을 전부 다 공개했습니다. 여러분들이 AI 모델 구축하는 거 좀 똘똘한 AI 그 젊은 친구들 고용하면 금방 여러분들도 AI 모델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건 차이가 별로 안 나요. 컴퓨팅 파워, 엔비디아에서 6천만 원 주고 블랙웰 칩 사야 되는 건 똑같습니다. 자, 그러면 품질 차이를 내는 건 뭐냐? 데이터예요. 근데 데이터에 어떤 병목 현상이 생겼냐? 이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2023년 12월에 뉴욕타임스가 소송을 챗GPT 만든 오픈 AI사에 걸었습니다. 뭐라고 걸었냐? 172년 우리의 엄청난 전통을 가진 기사를 몰래 훔쳐다가
AI에 학습을 시켜서 유료 서비스라고 있는데 이건 지적 재산권을 훔친 것이다, 도둑질이다, 이렇게 소송을 거니까 24년에 눈치를 보고 있던 다른 언론사 수십 곳이 지금 오픈 AI사에 소송을 걸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픈 AI는요, 챗GPT는 사실 제일 후졌어요. 여러분들이 다 써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챗GPT의 답변이 제일 엉망진창입니다. 왜 그러냐? 얘네들이 기본 모델이 4.5에서 멈춰 있는 상태에서 추론 모델만 자꾸만 만들고 있는데 지금 요즘 답변을 보면 그럭보다 못하다. 이게 퍼플렉시티보다 못하다. 퍼플렉시티는 남의 AI를 종합해서 쓰는 건데도 퍼플렉시티 같이 독자 모델이 없는 애보다 더 못해요. 왜? 최신 기사를 검색을 못합니다. 왜냐하면 수십 개의 언론사가 전부 다 소송을 걸었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데이터 전쟁이 일어났는데, 자, 어느 정도까지 지금 현재 되고 있느냐? 저는 유튜브 지식 한방이라는 걸 운영하고 있는데 구글에서 저한테 자꾸 이메일을 보냅니다. 너의 지식 한방을 우리 구글의 AI에 학습을 시킬 수 있도록 허락을 해달라. 아니, 이런 허락을 구하는데 이것들이 영어로 꼭 보내는 거 아시죠? 구글은 항상 영어로 보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의 호기심으로 끝까지 읽어봤습니다. 혹시 저한테 돈 준다는 얘기가 있나 없나 봤거든요. 돈 준다는 얘기가 끝까지 없어요. 아니, 이놈들이 공짜로 나의 유튜브를 학습한다고? 네. 왜 이런 일이 생겼냐? 지금 수많은 언론사들이 다 소송을 때려버리니까 학습시킬 데이터, 양질의 데이터가 없다 보니까 이제 구글처럼 플랫폼을 갖고 있으면 자기의 플랫폼에서 공짜로 학습시키려는 이런 움직임이 나타나기 시작한 겁니다. 앞으로 데이터 전쟁에서 굉장히 중요한 전쟁들이 일어날 거고요. 한국은 뉴욕타임스한테서 그렇게 1조 원 주고 기사를 살 수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우리나라가 이 유튜브 같은 양질의 컨텐츠 플랫폼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면 대한민국은 AI에서 무조건 도태될 수밖에 없느냐? 아닙니다. 우리한텐 다른 기회가 있어요. 뭐가 있느냐? 여러분, 진짜 AI가 발전하게 되면 이 정도까지 가야 됩니다. 여러분, 마블 영화에 아이언맨이라는 영화가 있는데 거기에 자비스라는 AI 서비스가 나옵니다. 근데 자비스가 거기 영화 주인공인 토니 스타크한테 이런 말을 해요. 토니, 도대체 몇 시간 앉은 거예요? 안색이 너무 안 좋은데 이러다 쓰러지시겠어요. 여러분, 진짜 AI는 제 얼굴 표정부터 제스처까지 다 이해하고 정말 이것을 이해해서 다 융합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되는데 그걸 바로 멀티모달 데이터라고 합니다. 제 얼굴 표정, 제스처 모든 것들을 학습시키는 건데, 여러분, 미국 기업들은 애플을 제외하면 오픈 AI든 구글이든 이건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스마트폰, 스마트워치 다 갖고 있고 자동차 전장 산업에 거기다 심지어 전자제품까지 다 우리나라에서 만들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이 멀티모달 데이터를 굉장히 빠르게 학습시킬 수 있는 환경을 갖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에 필요한 건 프라이버시를 존중해주는 그런 입법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왜? 나의 홍채 데이터, 지문 데이터까지 잘못하면 넘어가는데 프라이버시가 뚫리면 안 되겠죠. 또 하나, 보안이 뚫리면 안 됩니다. 보안이 뚫려서 내 데이터를 훔쳐간다, 이것도 안 되기 때문에 보안 업체, 보안 기술이 굉장히 중요해질 겁니다. 자, 저는 딥시크가 등장하기 전부터 중국의 AI를 경고해 왔습니다. 이대로 가면 중국이 이길 수밖에 없다. 어떤 부분에서 이기느냐? 데이터 싸움에선 중국이 무조건 이깁니다. 이게 왜 그러냐? 여러분, 중국의 CCTV는요 전부 다 정부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중국에 출장을 갔다 왔다, 여러분 얼굴은 데이터베이스에 다 있습니다. 자, 이 정도로 무서운 나라가 중국이에요. 근데 AI 데이터에서 왜 중국이 반드시 이기느냐? 제가 자율주행차를 한번 예로 들어볼게요. 자율주행차 시작된 지가 미국에서 7년 정도 됐는데 미국에선 데이터가 있습니다. 자율주행차가 자율주행하다가 사람을 죽인 케이스는 총 56건이란 통계가 있어요. 근데 중국도 자율주행 엄청 세게 하고 있죠. 중국에서 자율주행을 하려는 건 우한시에서 자율주행 특구를 만들어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한시 모르시는 분 여기 한 분도 안 계시죠? 근데 제가 출장을 갔을 때는 우한시 아무도 모르는 때였어요. 제가 출장을 우한시에 이제 코로나가 퍼지기 전에 갔었는데, 제가 우한시 가서 진짜 생명의 위협을 느꼈던 이유가 뭐냐? 일단 난개발이라서 도로가 하도 엉망이라서 일단 도로가 엉망입니다. 거기다가 또 하나는 아무도 교통신호를 안 지켜요. 그래서 횡단보도 한번 건널 때마다 내가 생명을 걸고 있구나, 목숨을 걸고 횡단보도를 건너야 될 정도로 자동차가 절대로 보행자 신호 같은 거 안 지킵니다. 그런데 우한시가 자율주행 특구예요. 그러면 궁금해지죠. 아니, 미국도 56명이나 죽었다면 중국의 우한시는 그렇게 교통법규도 아무도 안 지키고 자율주행차의 수준도 미국보다 훨씬 낮으니까
많은 사람이 죽었을 것 같잖아요. 근데 제가 AI한테 물어봤습니다. 우한시에서 자율주행차 사고가 몇 건 있었냐? 인명사고 물어본 게 아니라 그냥 교통사고가 몇 건 있었니? 그랬더니 보고된 바 없습니다. 왜 그런 일이 나왔을까요? 보도가 통제되기 때문이죠. 자, 테슬라는 자동차 사고 한 번 날 때마다 거의 미치려고 그럴 거예요. 근데 중국에선 그런 보도가 안 나가니까 그냥 막 사람 치면서 가는 거죠. 제가 보기엔. 그러니 데이터가 훨씬 더 빨리 쌓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런 거 언론에 나는 걸 걱정할 필요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데이터가 굉장히 많이 쌓이는데 저는 제조 데이터가 걱정됩니다. 뭐냐? 전 이제 제가 제철이나 제강에 대해서 아는 게 없으니까 그냥 무식한 놈이 얘기한다고 생각하고 그냥 제 마음대로 얘기할 테니까 들어보세요. 자, 만약에 습도가 바뀔 때마다 고로 온도를 바꿔야 된다. 자, 이걸 갖다가 AI에다가 만약에 미리 입력을 해야 된다. 근데 우리나라 장인들이 그걸 입력하면 우리나라 장인들은 일자리를 잃거나 연봉이 떨어져도 되고 그걸 AI로 대체하면 더 이상 사람이 필요 없겠죠. 그래서 수많은 제조 데이터의 입력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아마 되게 특수한 이제 뭐 제강과 관련된 기술이 있다, 장인들이 있다 그러면 잘 입력을 안 할 거예요. 자, 기업 단위도 마찬가지인데 나만의 특수한 기술을 갖고 있는 기업이 AI 업체랑 같이 모델을 개발하면 분명히 훨씬 더 효율적으로 만들 수 있겠지만 만약에 나랑 같이 그런 AI 모델을 만든 미국 회사나 또는 한국의 뭐 AI 전문 업체가 그걸 전 세계에 팔아버린다. 그럼 나만 갖고 있는 기술을 전 세계에 팔아먹으니까 나만 갖고 있는 기술적 우위가 사라지겠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AI의 데이터 입력이 무지무지 늦어지고 있어요. 특히 태신 날리지, 암묵지도 얼마든지 AI에 입력할 수 있는데 이거 입력이 안 되고 있다 보니까 굉장히 속도가 느립니다. 근데 중국에서는요, 옛날에 마윈을 납치했을 때 뭐 마윈이 실종됐다 그러지만 사실 납치당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때 알리바바의 엔트그룹, 이게 금융그룹인데 엔트그룹의 모든 데이터는 국가의 소유다. 시진핑이 그렇게 선언을 했어요. 그 뒤로 모든 데이터는 국가의 소유라는 게 중국의 원칙입니다. 자, 그런 나라에서 어떤 대표가 중견기업 대표인데 그 중견기업이 특수한 기술을 갖고 있어서 데이터를 입력해 줬으면 좋겠는데 입력을 안 해요. 그럼 중국 정부가 이렇게 부르겠죠. 늘려봐. 너 A 대표 일려봐. 너 근데 너 기술 입력 안 한다 그랬지? 너 30년 감옥 갈래? 아니면 데이터 입력할래? 다 입력하겠죠. 그래서 중국에선 빠른 속도로 데이터 입력이 되고 있고요. 또 그 다음에 로봇 밀도는 지금 현재 전 세계에서 우리가 1등인데 우리는 2020년 전에 설치된 로봇들이 대부분이라서 최신형 로봇이 아닙니다. 근데 22년부터는 머신러닝이 가능한 AI 로봇들이 설치되기 시작했는데 전 세계 55만 대 설치됐을 때 제조 로봇이 29만 대가 중국에 설치됐습니다. 얘네들 머신러닝이 가능하고 중국에서 데이터를 정부가 관리하기 때문에 머신러닝한 데이터를 이용해서 다시 중국 전체 기업한테 쏴주는 방식으로 AI를 발전시키고 여기에다가 심지어 제조 로봇까지 계속해서 AI로 학습을 시키기 때문에 지금 중국은요 딱 이 상태예요. AI마저 인해 전술이다. 이거 정말 큰일입니다. 저는 뭐 제철 제강 뭐 어떤 방식인지 저는 모르겠지만 만약에 중국이 이걸 전부 다 AI 학습을 시켜서 뭔가 우리보다 더 뛰어난 방식을 자꾸 학습을 시켜서 얘가 학습을 했잖아요. 그럼 고로 온도를 어떻게 하는지 다 안단 말이에요. 더 뛰어나져요. 우리 인간들이 했던 어떤 그것보다 더 뛰어나지면 정말 그게 큰 문제겠죠. 자, 이 인해 전술에 맞서 싸울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테슬라가 쓰는 방법인데 테슬라는 인명사고 한 번만 내도 여론이 들끓으니까 사람을 치고 다닐 수는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갑자기 아이가 튀어나오는 장면, 그리고 갑자기 자전거가 튀어나오는 거, 이걸 시뮬레이션 환경으로 만듭니다. 그래서 AI한테 수십만 번 보여줍니다. 그런 방식으로 AI를 학습시키는 걸 디지털 트윈이라고 하는데 제조업체에서도 사용될 수 있어요. 최근에 항공회사, 보잉사 같은 데서 어떻게 하느냐, 이 비행기를 직접 조립하는 물리적 이 생산 라인이 있는데 이걸 디지털로 정확하게 다시 한번 복제를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항공 역학이든 뭐든 이걸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수십만 번을 반복시킵니다. 여러분, 옛날에 알파고가 우리 인간을 이겼던 이유가 뭐예요? 한 번 바둑을 둔 다음에 하룻밤을 지나면 수십만 번 바둑을 두고 오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 자꾸만 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바로 이걸 활용하기 위해서 AI한테 학습을 시키는 시뮬레이션 공간을 따로 만드는 겁니다. 자, 이걸 디지털 트윈이라고 하는데 이거보다 더 나가는 게 있어요. 처음에 생산부터 폐기할 때까지 끝까지 가는 겁니다. 자, 생산을 해요. 그 다음에 이걸 유통을 해요. 이 과정에서 이거에 유통하는 과정에서 물건에 문제점이 생겨요. 사용하는 과정에서 내구력이나 이런 데 문제가 생겨요.
이 데이터가 다시 생산하는 데까지, 설계하는 데까지 다시 돌아가는 방식으로 디지털 thread라는 것까지 발전해서 이 모든 게 일원화되는 작업들이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AI가 어느 식으로 응용이 되고 있냐? 여러분, 챗 GPT나 이런 것들은 수평적 AI라고 부릅니다. horizontal AI인데, 이거보다 우리나라한테 진짜 중요한 건, 우리는 제조업 국가니까 제일 중요한 건 수직적 AI입니다. vertical AI라는 건데, 자, 이런 건 심지어 서비스 산업이나 농업 같은 데서도 얼마든지 응용되기 때문에, 저는 제철을 모르고 제강 모르니까 여러분이 어떻게 응용할지 한번 해보시고요. 농업에서도 이게 사용되는 게 어떻게 사용되느냐? 자, 농장에서 제일 중요한 거, 돼지 농장이다. 그러면 돼지 몸무게를 재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왜? 딱 그 몸무게가 됐을 때 출하를 해야 되는데, 너무 가벼우면 그것도 낭비고, 얘가 몸무게를 300kg에 출하한다고 목표를 정해놨는데 얘한테 계속 먹이를 주면 살은 더 이상 찌지 않아서 이것도 낭비예요. 그래서 몸무게를 매일매일 재갖고 얘를 갖다 출하할지 말지를 결정해야 되는데, 돼지를 저울 위에 올려놓는 게 엄청난 인력이 드는 거거든요. 근데 요즘에 AI가 어디까지 발전했냐? AI가 0.1초만 렌즈로 딱 얘를, 돼지를 딱 보잖아요, 시각적으로. 그러면 얘 몸무게를 0.1kg 단위까지 정밀하게 측정할 수 있는 AI 기술이 발전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AI가 지금 우리의 직업이나 일을 파괴하는데, 사람이 자꾸만 파괴한다는 건 뭐냐? 이런 vertical AI 업체들하고 앞으로 협력을 하던가, 아니면 vertical AI를 사내에 만들지 않으면 다른 업체가 먼저 할 겁니다. 특히 중국은 국가적으로 하기 때문에, 한번 중국의 제철 제강 산업이 이걸 뭔가 한다 그러면 걔네들은 전 모든 중국 기업한테 그걸 퍼뜨릴 거기 때문에 AI 인해 전술에 미리 싸우지 않으면 앞으로 큰 문제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전쟁 문제에 대해선, 자, 전쟁은요, 이렇게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대충 러시아가 이긴 것처럼 대충 끝내고 싶어하는 이유가 뭐냐? 그래야 트럼프가 더 많은 천연가스를 미국에 팔아먹고 더 많은 무기를 미국에 팔아먹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해서 대충 끝내려고 하는 게 있고요. 그리고 미중 패권 전쟁, 이거 자꾸 대만을 침공한다고 난리쳐도 자꾸 이게 뭔가 좀 두 손 놓고 있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잖아요. 자, 여기에 대해서 데인저 존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뭐라 그러냐? 앞으로 2027년쯤 되면 중국이 대만을 침공할 것이다 라고 예고를 했어요. 근데 이건 정치학자들이 쓴 책입니다. 저는 경제학자로서 데인저 존이 틀렸다고 감히 말합니다. 2027년은 중국이 전쟁을 할 수 없습니다. 왜냐? 식량과 에너지 자급이 안 되거든요. 중국은 식량 자급률 98%라고 뻥을 치지만 실제로는 70%밖에 안 되고, 석유 자급률은 29%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물라카 해협, 여러분 말라카 해협이나 물라카라고 불리는 이 해협만 막아버리면 중국은 석유를 석 달치밖에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대만을 침공한 상태에서 석 달 동안 저 물류 라인만 막히면 절대로 오랫동안 지구전을 필 수가 없어서 대만을 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언제쯤 칠 수 있느냐? 지금 중국이 그래서 석유는 오직 군사용으로만 쓰고, 지금 운송수단을 전부 다 배터리로 바꾸려고 하고 있죠. 그게 신재생에너지를 잡기 위한 것도 있지만, 또 하나는 전쟁할 수 있는 나라가 되기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배터리를 발전시키는 거고요. 그러면 언제쯤 석유를 군사용으로만 쓸 수 있느냐? 적어도 2034년 정도는 돼야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전쟁을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어떻게 될까요? 중국이 대만을 칠 수도 있고, 러시아의 위협은 계속되고, 군수산업이 발전할 수밖에 없죠. 자, 군수산업이 자꾸만 발전하면 소비는 위축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러냐? 1980년대에 군수산업이 엄청 발전했을 때, 그때 소비는 정말 엄청나게 축소됐습니다. 지금도 그런 일이 일어날 거라서 군수산업과 아무리 관련이 없는 그런 업체라 하더라도 군수산업에서 기회를 찾아야 됩니다. 왜? 앞으로 2배 이상 성장할 유일한 산업이 군수산업인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나라에 기회가 있는 이유가 뭐냐? 자, 생각해 보세요. 그동안 91년에 소련이 붕괴된 이후에 평화가 오랫동안 계속되면서 지금 자유진영에서 군수산업을 첨단산업으로 계속 육성해왔던 나라는 자유진영에 딱 3나라밖에 없습니다. 미국과 이스라엘과 한국뿐이에요. 근데 패권 국가에서 무기 사는 거 되게 무서워합니다. 유럽은 뭘 걱정하느냐? 지금 킬 스위치가 있다고 걱정하고 있거든요. F-35나 패트리어트나 미국에서 산 무기들은 미국이 소프트웨어적으로 스위치 한 번만 누르면 갑자기 먹통이 된다고 지금 유럽에서 엄청 걱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유럽 자체로 방산업을 육성하려고 하고 있지만,
아니 30년 동안 놀았기 때문에 이게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무기를 사지 않을 수도 없고, 또 우리나라의 무기를 안 산다 하더라도 부속이나 이런 건 우리나라 거 살 수밖에 없습니다. 걔네들이 다 그 연구하는 거 앞으로 30년은 걸릴 텐데 쉽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소비 산업이 줄어드는 건 분명히 약점이 있지만 군수 산업이 크는 건 대한민국의 기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까지 들어보셨으면 이제 에너지가 얼마나 중요하냐라는 걸 깨달으실 수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자, 우리가 근로자한테 임금을 주죠. 국가 경쟁력을 좌우할 때 근로자 임금이 절반이 된다. 그 나라 경쟁력이 엄청 세질 거예요. 근데 로봇은 뭘 먹이죠? 에너지를 먹입니다. 자, 에너지 가격이 앞으로 반값이 된다는 건 인건비가 반값 되는 거랑 똑같아요. 그래서 에너지 가격이 그 나라의 국가 경쟁력이고요. 자, 제가 AI를 말씀드릴 때 이렇게 말씀드렸죠. 가격과 품질 경쟁을 한다. 품질 경쟁은 데이터로 합니다. 가격 경쟁은 뭘로 할까요? 에너지로 하죠. 왜? 엔비디아 칩셋은 똑같으니까. 그래서 국가별로 굉장히 많이 차이 나는 게 결국은 에너지 가격이라 에너지 가격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자꾸 에너지 가격 낮추겠다고 하는 거고요. 석유를 증산해서 에너지 가격을 낮추겠다고 하지만 여러분, 이 증산은 어렵습니다. 뭐 다른 이유로 에너지 가격이 낮아질 수는 있지만 석유를 증산하기가 어려운 이유가 뭐냐? 파이낸셜 타임스의 그래프인데 2010년부터 12년 사이에 전 세계 석유 회사들은 자기들이 번 돈의 2.5배를 투자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50%밖에 투자하지 않고 있어요. 2022년에 석유 가격은 1배럴에 $100가 넘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이 번 돈의 50%밖에 투자하지 않은 이유가 뭐냐? 석유를 탐사하는데 7, 8년 걸리고요. 석유가 나온 다음에 적어도 10년은 비싸게 팔아먹어야 손익분기점을 넘습니다. 2025년에 개발하면 2045년까지 유가가 비싸야 되는데 그때까지 석유가 계속해서 이렇게 세계 에너지 시장을 지배하고 있을까요? 이 불확실성 때문에 전 세계 석유 회사들이 엄청나게 원유를 생산한다. 이건 쉽지가 않아요. 그런 상황에서 이미 에너지 시장은 특이점을 넘어서 시장에만 맡겨도 신재생에너지가 유리합니다. 자, 미국에서의 에너지 발전 단가는 태양광과 풍력이 가장 쌉니다. 자, 석탄, 뭐 예를 들어 원자력 이거보다 훨씬 싸요. 자, 우리나라 한수원은 이렇게 말하죠. 태양광이 원전보다 한 1.3배 비싸다. 그럼 우리나라 한수원이 거짓말한 걸까요? 아닙니다. 단군 할아버지가 위치를 잘못 잡아서 그래요. 자, 우리나라 석유가 없어서 그동안 피눈물을 흘렸는데 신재생을 하려고 해도 이게 정말 우리나라 땅이 꽝입니다. 왜? 사계절이 너무 뚜렷해서 태양광 발전하려도 힘들고 여름엔 장마철이 있습니다. 풍력을 하려고 했더니 서해안 쪽에선 바람이 안 불고 동해안은 깎아지른 절벽이라 이게 풍력 터빈을 설치하는 곳이 마땅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어느 쪽으로 발전할 거냐? 해상 풍력밖에 없어요. 저는 철강이나 이쪽도 해상 풍력에 엄청 신경을 써야 된다고 보고 이쪽에서 대한민국은 기회를 찾을 겁니다. 자, 그리고 자, 풍력과 이쪽이 이렇게 되다 보니까 미국에서는 어떤 일이 생겼냐? 자, 잘 생각해 보세요. 옛날에 화력 발전이나 아니면 원자력을만 쓸 때는 이 에너지를 항상 똑같은 양을 만들었기 때문에 항상성이 있었는데 태양광과 풍력은 발전을 했다 말았다 하니까 간헐성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에너지를 왕창 만들었을 때는 이 ESS 저장 장치에 이걸 넣어놨다가 필요할 때 다시 에너지를 쏴줘야 되겠죠. 자, 그러면 송전망이 몇 배가 필요할까요? 최소 1.5배가 필요합니다. 왜? 에너지가 많이 생산됐을 때 모아놓는 송전망이 필요하고 다시 쏴줘야 되니까 송전망이 더 필요하겠죠. 그런 측면에서 지금 미국은 에너지 전환을 위한 준비가 안 돼 있습니다. 앞으로 송전망을 훨씬 많이 만들어야 돼요. 왜? 왔다 갔다 해야 되니까. 그런 상황에서 가상발전소 기술이 엄청 발달할 겁니다. 왜? 가상발전소가 뭐냐? 이렇게 에너지를 필요할 때 모아놨다가 나중에 에너지가 필요하면 마치 발전소처럼 이렇게 쏴주는 건데 이건 AI 기술도 굉장히 중요해요. 왜? 에너지가 어떻게 될지 완전히 예측해서 날씨까지 예측해야 되거든요. 왜? 태양광과 풍력은 날씨를 예측해야 발전량을 예측할 수 있고 이걸 통해서 날씨까지 다 결합된 이 수많은 AI 시스템이 만들어져야 에너지 시장이 효율적입니다. 그래서 이쪽으로도 굉장히 제가 보기에는 송전탑 만드는 수요도 굉장할 거예요. 우리 한국도 송전탑이 되게 중요한데 자, 미국은 1990년대 이후에 송전탑이 거의 만들어진 적이 없고 우리나라는 2010년대 이후에 송전탑이 거의 만들어지지 못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환경에 대한 경각심이 커져서 발암 물질이 있다라고 미국도 생각하게 됐고 우리는 밀양 송전탑 사태 이후에 토지 보상금이 10배 이상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2010년대 이후에 송전탑을 잘 못 만들고 있는데, 앞으로 송전탑을 못 만들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3년 안에 수도권 지역에 대정전 사태가 날 겁니다. 그래서 이쪽 산업도 굉장히 중요하고 앞으로 발전할 겁니다. 자, 그러면 앞으로 이제 생존을 하려면 여러 가지 조건들이 다 바뀌고 있죠. 저는 이 생존의 원칙에서 일본 기업들의 실패와 성공을 좀 배워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자, 먼저 실패 사례를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다 기억하시죠? 비디오 테이프. 소니의 베타 테이프이 일본의 소니의 베타 테이프이 나머지 기업들의 VHS보다 훨씬 더 뛰어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VHS 진영이 이겼는데, 그 이유는 뭐냐? 소니는 독불장군처럼 자기가 뛰어난 기술을 갖고 있으니까 누구와도 협업을 안 했고요. VHS는 기술력이 떨어지니까 동맹군을 만들어서 전 세계 전자 회사들이 전부 다 VHS를 만들었기 때문에 결국 동맹군을 가진 VHS가 이겼습니다. 자, 소니가 이런 식으로 지 잘 나갔을 때 이렇게 너무 많은 실패를 하다 보니까 지옥에 한번 갔다 왔죠. 자, 지옥에서 부활한 소니, 요즘 다시 부활한 다음에 어떻게 바뀌었느냐? 이제는 대만 회사 TSMC랑도 합작 법인을 만들고 토요타하고도 덴소하고도 힘을 합치면서 이제 동맹의 중요성을 완벽하게 깨달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성공 사례를 하나 말씀드리면富士필름이 대표적인데, 자,富士필름은 2012년에 최악의 위기를 맞이했습니다. 그때 코닥은 파산했습니다. 왜? 필름을 아무도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 이 상황에서富士필름은 자기들이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을 자기들이 그동안 연구하던 곳에서 찾아냈는데, 자,富士필름은요 수십 년 동안 이거 하나만 정말 열심히 연구했습니다. 뭐냐? 필름이 변색되지 않도록 하는 기술. 근데 필름의 원재료의 60%는 바로 이물질입니다. 콜라겐. 여러분, 콜라겐 어디다 쓰죠? 화장품에 쓰죠. 근데富士필름이 깨달은 거예요. 야, 우리가 왜 필름에만 매달리냐? 우리가 수십 년 동안 해왔던 건 결국 콜라겐이 변질되지 않도록 하는 거니까 이걸로 화장품을 만들자. 그래서 화장품 회사가 됐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자, 인화를 하려면 여러분들 옛날에 인화하던 모습 기억하시잖아요. 화학약품에 인화질 넣고 인화를 해야 되는데, 자, 이 발색이 잘 나오게 하기 위해서 20만 개가 넘는 화학약품의 성질을 다 연구했습니다. 더군다나 이거 사람이 인화하는 거기 때문에 인화할 때 이 화학약품이 인간에 미치는 영향을 다 연구해야 돼서 20만 종의 화학약품이 사람한테 미치는 영향까지 다 연구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용해서 뭘 했느냐? 의약품 전문 회사가 됐습니다. 자, 이제 퀴즈 하나 낼게요. 과학기술은 엄청 뛰어난데 캐논과 소니가 다 이미 카메라 시장을 먹어버렸어요. 후지는 뭘 했을까요? 과학기술로 내시경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MRI까지 만드는 의료기기 전문 회사가 됐습니다. 자, 이렇게 저는 위기가 왔을 때 중심에서 흔들리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하겐다스가 화장품 회사 만들었던 거 아세요? 걔네들은 자기들이 뭘 잘하는지도 모르면서, 야, 브랜드가 우리가 하겐다스인데 한번 화장품 만들어 보자. 망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겐다스 화장품 모르시는 거예요. 자, 근데 후지는 어떻게 했어요? 자기가 수십 년 동안 해오던 거에서 어떻게 우리 기술을 응용할 것인가, 그리고 그 시장은 성장하는 시장인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는 거기서 경쟁력을 갖고 있는가. 이거 후지필름의 공식 PT 자료에 있는 걸 제가 떼어왔는데 이렇게 연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중국이 우리를 계속 추격해 올 건데, 우리가 잘하던 것을 어떻게 응용하고 그리고 어떻게 경쟁력을 가질까를 연구하지 않으면 중국한테 밀릴 수밖에 없고, 거꾸로 이걸 연구한다면 후지필름처럼 반드시 역전과 추격이 가능해지겠죠. 그걸 위해서 제일 중요한 건, 우리나라 조직들은 지금까지 수직화돼서 넌 1등 너는 100등 이렇게 등수 매기고 점수 매기는데 그동안 열심히 해왔지만, 앞으로는 후지필름처럼 응용하는 능력이 있어야 중국의 추격을 앞서서 우리가 앞으로 치고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조직 내에서 종의 다양성, 다양한 생각을 하는 사람들을 육성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고요. 이게 당연히 조직 내에서 다 될 리가 없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동맹군을 활용해서 외부 사람들하고 계속 교류하면서 계속 열린 생각을 하는 오픈 시스템, 열린 개를 만들어야 됩니다. 클로즈 시스템, 조직 내에서만 이게 창의적인 생각이나 새로운 응용 능력이 생길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오픈계를 통한 종의 다양성을 만든다면 제가 보기에는 앞으로 이 동국제강이 진짜 추격과 역전의 주인공이 돼서 미래를 선도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되고요. 여러분 모두가 앞으로 추격과 역전의 주인공이 돼서 승리자가 되기를 기원하면서 오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대단히 감사합니다. 혹시 박종훈 소장님 강의 관련해서 질문 있으신 분 계신가요? 마이크는 저희 진행팀에서 전달해 드릴 테니 질문하실 분께서는 자리에서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마이크 전달드리겠습니다. 예, 강의 잘 들었습니다. 저는 동국제강 수출 전략팀장 권영재라고 하고요. 평소 지식한방 열혈 시청자입니다. 한 보름 동안 안 나오시는데 이거 준비하신다고 결방을 하셨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강의 너무 잘 들었고요. 전체적으로 뭐 질문하고 싶었던 게 많았는데 거의 커버가 됐던 것 같고 한 부분만 좀 궁금한 게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 말씀하신 바와 같이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가장 신경 쓰고 있는 부분은 인플레이션의 해결 부분이라 생각을 하고 거기에 관련돼서 19년도에도 파리 기후 협약에 대해서 제일 처음에 탈퇴 서명을 한다든지 하는 모습이 있었고 최근에도 LNG 관련된 굉장히 많은 광폭 행보를 보이고 있는 것 같은데 그것도 결국 LNG에 대한 이런 관심 또 결국 인플레이션 해결에 굉장히 중요한 해결책의 하나로서 생각하고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아울러서 러시아 쪽과의 어떤 그 외교 관계의 급속한 그 관계 개선에 대한 행보도 결국 그 미국이 전 세계에서 가장 싼 에너지를 만들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국가다라는 그 어떤 비전 하에 움직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궁금한 게 아까 그 무조건 값싼 에너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신재생 에너지 부분이 오히려 시장에만 맡겨도 그 전통 에너지보다도 좀 유리한 부분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여기 그 전제로 다신 게 어떤 서브시디가 전제로 됐을 때 정부 보조금이 전제로 됐을 경우를 좀 상정을 하신 것 같은데 요즘 정부 보조금을 사실 될 만한 재정적 여력들이 전 세계적으로 없는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은 결국 정부 보조금은 어렵고 정부 보조금이 어렵기 때문에 신재생 에너지가 좀 제한이 있고 그래서 아마 LNG가 가장 싼 에너지로 생각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뭐 해봤는데요. 거기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지 좀 궁금해서 말씀드립니다. 맞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4년 동안은 신재생 에너지가 훨씬 비싸질 건데요. 사실은 보조금보다 더 무서운 게 보조금은 태양광이나 풍력에 안 줘도 됩니다. 오히려 배터리 쪽이 이제 보조금을 줘야만 사실은 시장 경쟁력이 있고요.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트럼프 때는 태양광이 잠깐 쉬어갈 겁니다. 그 이유는 왜 그러냐? 태양광이나 풍력은 전부 다 중국이 시장을 잡고 있거든요. 근데 중국에다가 145% 관세를 때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태양광이나 풍력이 미국에서 쌌던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는 이게 전부 다 신장산 태양광 패널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신장산이 왜 싸냐? 자, 일단 태양광 패널을 만들 때 태양광 패널의 원가에 가장 중요한 건 에너지 가격인데 신장에서는 거의 전기 요금을 공짜로 해서 태양광 패널을 만들고 있고요. 바이든 때 신장사는 절대 안 된다. 왜냐하면 신장에서는 인권 탄압이 있었고 이것 때문에 사서 안 된다고 했는데 바이든 때 어떤 일을 했냐? 신재생으로 그래도 가고 싶으니까 우회 수출하는 걸 다 봐줬어요. 다시 말해서 지금 현재 태양광 패널 지금 현재 미국에서 태양광 발전소 짓는 건 사실은 신장에서 모든 게 시작됐지만 이게 인도네시아나 말레이시아를 거쳐서 미국으로 들어와서 아까 그 놀라운 가격 경쟁을 보여줬던 건 중국의 태양광 패널을 샀기 때문에 가능한 거고요. 그래서 저는 한동안은 4년 동안은 쉬어갈 가능성이 조금 있다고 봅니다. 관세를 때리지 않아도 우회 수출만 때려 막아도 제가 보기엔 태양광의 단가가 다시 이제 화석 에너지하고 비슷하게 비싸질 가능성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런데 4년이 지난 다음엔 왜 저는 다시 돌아갈 거라고 생각하느냐? 심지어 공화당에서 다시 당선이 돼도 이게 그 사이에 우리가 태양광 패널이 어느 정도로 싸지고 있냐? 적어도 1년에 한 20%씩 계속 싸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태양광도 어쨌든 이게 반도체 산업하고 굉장히 비슷하게 계속해서 단가가 낮아지는 그런 단계를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트럼프가 쉬어간 이 4년 동안 중국은 계속해서 끊임없는 가격 혁명을 이뤄낼 거기 때문에 다시 4년 뒤에는 태양광으로 갈 겁니다. 자, 그래서 그동안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 이 4년 동안은 철강 산업이 앞으로 이제 더 가는 건 저는 첫 번째로는 LNG 선박의 발주가 늘어나고 그다음 북극 항로에서 이제 특수 선박에 대한 발주가 늘어날 거예요. 왜냐하면 북극 항로가 완전히 2050년까지 녹으려면 그 전에는 쇠빙선이나 아니면 이 빙하를 견딜 수 있는 선박, 훨씬 더 선체가 튼튼한 선박 요쪽으로 가다가 만약에 요번에 트럼프가 주춤한 사이에 수소 생태계가 발생하게 되면 앞으로
암모니아나 액화수소를 실어 나를 수 있는 그쪽으로 또 다시 신재생에너지가 한 번 더 발전할 기회가 저는 생겼다고 생각하거든요. 왜 그러냐? 지금 태양광이나 이런 것들이 쉬어가지 않고 그다음 배터리가 그대로 갔으면 저는 수소 생태계가 생기지도 못하고 배터리와 태양광 쪽으로 쭉 이렇게 가버렸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럼 대한민국 망했어요. 왜냐하면 대한민국은 신재생에너지를 한국에서 생산하는 게 너무 단가가 높습니다. 아까 해상풍력을 말씀드렸지만 안타깝게도 해상풍력은 굉장히 단가가 비싸서 육상풍력보다 거의 2배 이상 비쌉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이 단가가 싸게 유일하게 만들 수 있는 기회가 트럼프 때문에 생겼는데, 만약에 태양광과 풍력이 한 4년 정도 쉬어간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사우디랑 협력을 잘해서 사우디에서 태양광으로 발전을 하고 이걸 수소 상태로 만들어 놓고 이걸 액화수소나 암모니아 상태로 다시 바꾼 다음에 이걸 만약에 우리나라까지 갖고 온다 그러면 우리나라도 신재생에너지 상태에서 살아갈 수 있죠. 지금 트럼프 4년 동안 신재생에너지가 쉬어간다고 해서 신재생에너지 자체를 우리가 포기하면 안 되고요. 이런 어떤 생태계 변화에 대해서 어느 쪽으로 가는지를 계속 살피면서 과연 LNG가 계속 갈지 또는 수소 생태계가 살아날지, 수소 생태계가 태양광으로 못 만들면 저는 이런 단계도 간다고 봐요. 예를 들어서 천연가스를 아예 지금은 천연가스의 부산물로 이걸 어떻게 하거나 아니면 또는 석유의 부산물로 천연가스를 이제 천연가스나 석유의 부산물로 분루수소를 사용하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 아예 천연가스에서 수소 자체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아예 다른 거 안 만들어 수소 자체를 만들어. 나머지 탄소는 전부 다 탄소 화합물 같은 화학 제품 만들고 아예 수소를 만드는 시설로 바꿀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트럼프 때문에 쉬어가는 게 과연 신재생에너지의 끝장 종말을 고하는 것이냐, 그 점은 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기본적으로 4년을 거치면서 수많은 생태계의 신재생에너지의 변화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대한민국이 생존하기 위해서는 해상풍력과 동시에 수소 생태계의 도박, 왜냐하면 우리 아니면 할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하고 일본은 이게 꼭 필요해요. 다른 나라는 필요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하고, 저는 왜 현대차가 도요타하고 지금 손잡고 싶어 하느냐, 어차피 생태계를 하나 만들려면 기업 하나로는 안 되기 때문에 국가 간의 협력 그리고 국가를 넘는 기업 간의 협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만약에 이게 생긴다면 대한민국의 에너지 위기를 좀 넘어설 수 있는 기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너무 답변이 길어서 죄송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시간 관계상 질의응답은 이상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해주신 박종호 소장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네,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강연을 통해 글로벌 경제의 흐름을 읽고 트럼프 2.0 시대가 우리 기업과 산업에 미칠 영향을 깊이 있게 살펴볼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점심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첫 번째 시간 찾아가는 음악회는 12시 20분에 시작될 예정입니다. 식사 맛있게 하시고 충분히 휴식을 취하신 뒤 12시 15분까지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